프랑스가 울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시사주간지 샤를리 앱도 본사에서 무장괴한들에 의해 발생한 테러 때문입니다. 침입한 무장괴한들이 총격을 가해 5분 만에 12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그중 4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폭력을 자행하는 테러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행입니다. 그래서 세계 유수의 언론과 시민사회가 앞다퉈 샤를리 앱도를 지지하고 테러 행위자를 지탄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엔 이면이 있습니다. 수많은 지탄 시위와 소송 등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특정 종교와 문화를 겨냥해 모욕적인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게재해온 샤를리 앱도의 태도를 함께 바라보아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샤를리 앱도는 이슬람 예언자 무하마드를 발가벗겨 조롱하고 코란을 똥이라 표현하는 등 이슬람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만평을 지속적으로 실어왔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위해의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까지의 자유만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타인을 모욕하는 것도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일까요? 샤를리 앱도의 표현은 표현의 자유 아래 존중받을 만한 것일까요? 지금까지 프랑스 사회가 이 문제를 대하는 방식은 기대만큼 선진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 사회에도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비시네의 영화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으로 배송해드리던 당일 배송 영화방은 이제 문을 닫았죠. 간판 내렸고 무비시네 영화방 공식적으로 정규 첫 방송이 되겠습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까지 합하면 제 64방이 되겠고요. 오늘 방송은 저 김기사와 박기사 그리고 새로운 초대 손님 천작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천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천 작가님은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김유정 문학상 아실지 모르겠어요. 춘천 출신입니다. 춘천 출신. 네, 춘천 출신의 김유정 문학상이라는 문학상에서 한번 낙선 경험이 있는 뭐 재야 작가라고 할까요? 그렇죠. 약간 이렇게 외곽에서 맴도는 그런 스타일이죠. 아웃복서라고 그러죠, 이런 거. 네, 아웃복서입니까? 살짝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는. 네, 아웃복서. 네, 언제 대작을 낼지 모릅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가를 해주게 되셨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저희 방송에 정기적으로 나오신다는 계약서를 쓰기 직전입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나오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천 작가의 눈이라는 코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천 작가의 눈 굉장히 기대되고 있고요. 사실 한 달에 한 번일 수 있는데 매주 나와서 이렇게 5분짜리 코멘트를 달아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저희한테 따로 5분짜리 코멘트를 넘겨주시면 네. 저희가 멋들어지게 편집을 해서 방송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손님입니다. 네, 귀한 손님입니다. 먼저 저희 방송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댓글이 좀 많이 달렸어요. 댓글을 좀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이 될 텐데, 근데 이게 예전에 좀 시간이 좀 지난 댓글들입니다. 사실 12월 22일 이럴 때 달린 댓글들인데 저희가 소개를 안 드렸기 때문에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베스트셀러님입니다. 오랜만에 엑소더스 편 잘 들었습니다. 영화를 가끔 보다 보니 본 영화만 찾아서 듣게 되네요.
근데 진행자 교체가 있었나요? 두 분이서 진행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님 매회 초대 인물이 바뀌나요? 목소리가 달라지신 것 같아서요. 아, 그리고 말씀하실 때 조금 빠르셔서 듣다가 따라가기가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듣기 편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밑에 이제 세븐일레븐 님이 그 밑에 바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저희 대신 저도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거의 전편을 들었는데 가끔 초대 손님이 오시면 색다른데 자주 진행 파트너가 바뀌다 보니 산만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호흡을 새로 맞추시다 보니 그런 느낌이 듣는 입장에서도 들립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이야기보다 한쪽 이야기를 하는 강사와 듣는 학생이 방송하는 듯한 에피소드도 꽤 많았던 것 같아서 다른 시각을 듣고 싶어하는 저로서는 사실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음질 차이도 에피소드마다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냥 잘 듣는 팟캐스트인데 제 생각과 비슷한 댓글 보다가 아쉬운 마음에 눈물, 그 다음에 앞으로도 잘 듣겠습니다.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고요. 네, 박 기사가 댓글을 한 번도 안 읽어봤던 것 같아요. 네, 읽으면서 자꾸 더듬네요. 2014년 댓글이라서 별로 감흥이 와닿지가 않네요. 네, 베스트셀러님은 전에 댓글 남겨주신 적이 있었고, 세븐일레븐님은 영어상 참가하시려고 댓글을 다신 것 같아요. 아, 세븐일레븐 예전에 축구방에서 본 것 같다. 아, 그래요?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읽다가 그랬는데. 네, 베스트셀러님과 세븐일레븐님. 근데 되게 애매한 게, 오랜만에 이렇게 가끔 들으면 이제 본 영화만 이제 찾아듣잖아요? 네. 본 영화만 이제 초대 손님분들이 계속 바뀌었나봐요. 그죠? 무슨 소리야, 매회 다 들으셨다잖아요, 뭘 매회 다 들어. 아니, 베스트셀러. 아, 베스트셀러님? 가끔 듣는데, 네. 가끔 듣는 것마다 초대 손님이 달랐나봐요. 아, 그럴 수가 있네. 그러니까 영화를 찾아 들으시는 거죠, 이런 분들은. 네. 무비씨는 영화방을 찾아서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좀 있었습니다. 아, 전편은 안 듣고? 네. 네. 그 다음에 세븐일레븐님도 뭐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분은 전편 다 들었구나. 네. 목소리가 조금 빠르고, 제가 말하는 속도가 좀 빠른 거를 좀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반부터 좀 지적받던 부분인데. 쇳바닥이 좀 길어서 그래요. 네, 제가 키스를 잘합니다. 예. 아, 저런. 그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제가 판단하죠. 네가 그냥? 어차피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막 하는 거지. 네, 나중에 그렇고요. 재우 씨한테 물어봐야겠네. 네. 아무튼 뭐 베스트셀러님과 세븐일레븐님 댓글 반갑게 잘 받아들였습니다. 저희가 좀 주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네. 하도록 하겠고요. 네. 초대 손님은 천작가를 또 불렀죠. 새로운 얼굴. 네. 전 작가님 근데 고정 코너를 맡는 분이기 때문에 네. 아닙니다. 이게 항상 이제 5분짜리 멘트가 마무리 영화를 다 이야기하고 네. 마무리에 이제 딱 들어가는 네, 그렇습니다. 키포인트라 그러죠 그런 걸. 네. 네, 천작가에는 저희가 색다른 시각을, 그래서 기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작가님이. 네, 작가입니다. 천작가. 네. 근데 천 작가가 이제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의 작가가 아니라 그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천 작가 이러면 무비시네 영화방에 작가를 두 분 하는구나 라고 그럴 수 착각하실 수 있는데 이분은 그냥 순수 문학을 예, 글을 쓰시는 분이고 네. 저희와는 전혀 연관은 없습니다. 예. 정말 수수문학입니다. 장르 문학을 취급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월급을 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혹시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저희 작가가 있는 방송이 아닙니다. 지금 예, 작가가 있으면 이렇게 못하죠. 네. 야, 이거 무슨 말이야. 이렇게 못하자는. 어찌됐건 뭐 다음 댓글도 뭐 우선 넘어가죠. 네, 세븐일레븐님. 또 달아주셨어요. 뭐 영화제 참여합니다 하시면서 네. 그 영화제에 맞는 부문들을 말씀을 해주셨네요. 뭐 작품에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이분이 가오갤 뽑으셨구나. 네, 많이 뽑으셨어요. 감독에는 마틴 스콜세지. 이거 저랑 겹치네요. 아, 그래서 주연도 로자먼드 파이크, 조연은 그루트.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캐릭터죠. 네. 엔딩은 나를 찾아줘. 그 다음에 최고의 1분으로는 인터스텔라 그 웜홀 들어가는 장면. 밖에서랑 상당 부분 겹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그러네요. 같아요. 저랑 겹치는 게 하나, 두 개인가요? 네, 2개 정도 겹치는 것 같아요. 저랑은 하나도 안 겹치네요. 네, 이 세븐일레븐님 이거를 저희가 포함해서 잘 했고요. 한 50표 정도 저희가 이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영화상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방송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작품상 누가 수상했죠? 작품상은 베스트 오퍼랑 인터스텔라가 인터스텔라죠. 수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스텔라를 통해서 크리스토퍼 놀란이 감독상을 수상했고, 주연상은 나를 찾아줘의 로자먼드 파이크, 조연상은 더울프 매튜 맥커너이가 받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프닝상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오프닝이었고요. 네. 엔딩은 공동 수상했습니다. 나를 찾아줘와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네. 공동 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1분 최고의 1분상은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페스트에서 퀵실버가 액션을 보이는 그 씬이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공로상 이경영 씨가 받았습니다. 아, 이경영 씨. 이경영 씨 내년 작품들이, 그러니까 올해죠. 2015년 작품들 제가 대략적으로 봤는데, 3개 정도 지금 벌써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그 최동원 감독님의 그 새로운 신작이 나와요. 그 네. 암살인가? 그래갖고 뭐 이제 김정대 씨 나오고요. 전지현 씨 나오고 하는 건데, 거기서도 이제 이경영 씨가 같이 이렇게 고사하는데 같이 옆에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을 보니까 거기도 출연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최동훈 감독 신작에 전지현 씨랑 이정재 씨가 또 나오나요? 예,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이정재 씨 뜨겁죠? 아, 네. 이정재 씨 아주 핫합니다. 네, 핫합니다. 네. 저 더 이상 소송당할까 무서워서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좆됩니다. 네, 이정재 씨가 아주 소송하신다는 얘기를 빡세게 하시더라고요. 네. 네, 다음 댓글 소개해 주시죠. 예, 그럼 취향 존중자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2014년 마지막 날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7시 30분에 달아주셨는데, 약속이 없으셨나봐요. 예. 그러지 마, 임마. 제1회 영화상 시상식 기대하며 왔어요. 아직 못 듣고 다운만 받았네요. 니마 점점점은 너무 슬프다길래 좋은 영화인지 알면서도 못 봤어요. 주말에 극장 갔다가 상의원은 맨 앞자리밖에 없고 숲속으로 메릴 스트립 기대하며 봤는데 스토리가 점점점 아휴 점점점 당황 점 당혹 점 같이 간 친구한테 미안하고 앞쪽엔 아이들과 온 가족들이 있었는데 동심 파괴되진 않았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2015년에는 낚이지 말고 재밌는 영화 볼 거예요. 두 분도 당일 배송 영화방 풍성한 콘텐츠로 채워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숲속으로 저는 롬마샬 감독을 그때 호의적으로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보지 않았는데 역시나 보시고 이렇게 좀 당하신 분들이 있네요. 내상을 입으신 분들이 네, 있습니다. 이게 되게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저쪽 외국 이런 데서는 좋게 보는 뭐 평론가들도 꽤 많다고 그러고 아니다 이거는 망작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다고 그러고 되게 평이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천 작가는 혹시 그 숲속으로 보셨나요? 아니, 못 보셨습니다. 예,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영화를 많이 못 봤습니다. 많이 못 봐도 저희보다 많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천 작가를 섭외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천 작가가 2014년에 영화를 60편가량 봤는데 또 박 기사는 70 봤죠? 네, 박 기사는 한 40편 이상 봤고요. 네. 근데 둘이서 겹치는 영화가 거의 없습니다. 다 영화관에서 본 거거든요. 영화관에서 본 게 저는 한 40몇 편 되고요. 네. 한 40몇 편 되고 천 작가는 거의 한 70편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영화관에서 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개봉하는 게 비슷비슷할 텐데 겹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데려온 거죠. 박 기사, 천 작가, 그리고 내가 함께 한다면 우리가 한 150편을 안 겹친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가 되겠다. 네,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보는 거냐? 네? 어디 가서 보는 거예요? 영화를 어디 가서 보냐? 천 작가는 멀티플렉스를 잘 다니지 않습니다. 네, 막 알려진 데를 잘 안 다니죠. 네. 정말 소규모 아트하우스 뭐 이런 류의 그런 곳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곳에 가서 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서 영화를 많이 못 봤는데 70편이면 네. 이분의 그냥 먹고 살기가 안 바빴을 때 네. 삶이 굉장히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네. 다음 댓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호박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처음 찾아들었는데 세세한 다른 관점에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 신선합니다. 네. 신선합니다겠죠. 네. 니은 붙이시기 좀 힘드셨나 봐요. 네. 네, 호박님. 호박 감사합니다. 좋아합니까? 지금 뭐 드립치라는 물어본 거잖아요. 받아주질 않네. 이 방송이 진행이 안 돼. 네, 아무튼 호박님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세세한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 방송 맞냐? 잘 모르겠네요. 이거 잘못 들으시고 네, 저희 방송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잘못하시는 게 아닌가. 네. 관점이 그렇게 막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 방송이 사실 세세하고 다른 관점을 보여드린 방송은 아니었죠. 네. 네, 호박님이 좀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희 방송에 2014년에 많은 댓글들 또 2015년에 달아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댓글 정말 감사하게 저희가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있습니다. 예. 이런 댓글을 저희가 아쉬워하며 채널 이전을 못한 거죠. 그렇죠. 네, 무려 15만 원을 투자하면서 방에 그대로 가져왔는데 네. 여러분의 이런 댓글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 받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무비신의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자, 이번 주뿐만 아니라 2014년 15년에 영화계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무슨 소식이 네, 있었어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GV와 롯데시네마가 과징금 폭탄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사가 있고 배급사가 있는데 롯데시네마나 CGV는
자기 회사의 제작사들의 영화들을 일방적으로 밀어준 게 걸렸어요. 그래서 수십억의 과징금을 때려 맞았는데, 예를 들면 광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에 육박하는 비율을 CGV에서 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밀어주는 게 불법인가요? 그러니까 일정 비율 이상 특혜를 주는 건 불법이죠. 배급사와 제작사가 담합을 해서 그런 것들을 보였다고 해서 과징금을 먹은 건데, 과징금 얼마예요? 20억, 30억 뭐 이 정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명량으로 벌어들이기 얼마일 텐데 20억, 해발의 피죠. 30억이면 할만하다 야. 네, 정부가 또 규제 완화 기조를 또 피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규제 완화 되면 작살일 겁니다, 아마. 아무튼 국제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CGV랑 이런 메가박스 쪽을 확인을 해봤더니 현저하게 비율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좀 이런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로 영화 관련 소식을 전해드릴 만한 부분이요. 메가박스가 중국 회사로 인수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중국 컨소시엄에 의해서 현재 인수 협상 과정에 있다고 하는데, 메가박스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제 3위의 멀티플렉스거든요. 네. 1위가 CGV, 2위가 롯데시네마죠. 메가박스가 넘어가게 될 경우에 3위의 회사가 중국 자본으로, 이 회사가 넘어가게 되면 새롭게 판도가 짜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본이 더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네, 더 들어와서 역전이 당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살펴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화 소식 까먹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럼 뭐 다음 순서로 넘어가죠. 네. 네, 빨리빨리 넘어가고. 이게 너무 구성이 독특한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이게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예전처럼 마음대로 길게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어느 정도 이게, 들었습니다. 용량 제한이 있기 예, 때문에, 예, 빨리빨리, 예, 좀, 준비한 게 많기 때문에. 네, 넘어가- 무료 방송으로 방송을 끓이고자 하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1월 첫째 주차, 그 박스 오피스 순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29일부터 1월 4일까지의 박스 오피스 순서입니다. 열풍입니다. 1위는 오늘 말씀드린 국제시장이고요. 2위 같은 경우에는 테이큰 3입니다. 테이큰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12월 31일, 1월 1일 이 기점으로 해서 개봉을 했던 영화고요. 3위 같은 경우에는 마다가스카의 펭귄. 마다가스카의 펭귄 이거는 이거 생각보다 제가 재밌더라고요. 1화를 말씀드릴 만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친구랑 국제시장에 같이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친구가 그 사이에 목격했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희가 메가박스 가서 M관에서 봤는데 그 옆에 1관이 있어요. 근데 1관에서 마다가스카의 펭귄 이걸 했나봐요. 초등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대요. 근데 어떤 초등학생들이 팝콘을 이제 사갖고 들어간 것 같은데, 그 큰 팝콘 있잖아요. 팝콘이 하나도 안 주는 상태로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관계사였거든요. 관계사가 그거를 봤는데 그 초딩들이 하는 말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한 명이 이제 초딩 A라고 할게요. A가 B한테 말을 하는 거죠. 야, 이 영화 너무 재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답하는 거죠. 야, 정말 재밌어. 정말 재밌어서 팝콘을 하나도 못 먹었어. 웃다가 팝콘을 하나도 못 먹었어. 명작이네. 대단한 영화. 웃다가 팝콘을 하나도 못 먹을 정도의 영화면 도대체 얼마나 재밌는 겁니까? 명작이야. 그래서 관계사가 표를 사놨는데 국제시장을 취소하고 자꾸 마다가스카 예매를 하자는 거예요. 이거다. 볼만하네. 이거. 네, 그래서 내가 안 된다. 우리 지금 박 기사가 이거 봤다. 박 기사가 추천한다. 그래가지고 봤는데, 네, 그렇더라고요. 마다가스카의 펭귄을 봤으면 어땠을까요? 나 이거 봐야겠네요. 먹다가 펭귄을 먹다가 펭귄을 당연히 못 먹죠. 보다가 팝콘을 못 먹을 정도의 영화면 도대체 얼마나 재밌을지. 거의 최고의 평가. 그렇지. 극찬이죠. 초딩의 입에서 나오는 평가 중에. 너무 재밌어서 오늘 팝콘을 오늘 저녁에 저는 예매하고 한번 봐야겠습니다. 봐줘야 됩니다. 이런 극찬을 받은 영화. 네. 굉장히 궁금한 영화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4위는 이제 기술자들입니다. 네. 폭망이라고 할 수 있는 스코어를 계속해서 들고 있죠. 정말 악평이란 악평은 다 한 몸에 받고 있는 영화죠. 김빈 씨 나오는 영화. 예, 김우빈 씨 나오고요. 이 영화 때문에 한국 영화 안 보시겠다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네. 그 정도 작품인가? 네. 이게 사실은 이런 그 범죄물들이 많잖아요. 네네. 도둑들도 그랬고요. 그렇죠. 그리고 범죄의 우성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좀 스피드하고 스타일리시한 그런 영화를 찍으려고 이번에도 좀 한 것 같은데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영화에 독을 매기는 작품들이 가끔 있죠. 옛날에 장선우 감독의 한국 영화 한참 잘 나갈 때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김옥빈 씨 주연의 그 다세포 소녀 뭐 이런 줄줄이 명작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기술자들이란 영화가 못지않은 호평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광고를 너무 많이 해갖고 그래서 좀 더 많은 비난의 폭격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자, 5위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예,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야, 이건 정말 작은 영화의 돌풍이라고 할 네, 만합니다. 계속해서 남아있죠. 이런 영화, 다큐 영화로는 처음으로 이제 400만을 돌파를 했고요. 네. 그 첫째 주에는 이제 430만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상영관에서 많이 상영을 하는 거 보니까 신세계스러운 스코어를 찍을 것 같더라고요. 다큐 영화로서. 네. 자, 이제 6위입니다. 6위는 이제 호빗 3죠. 5군데의 전투. 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다뤄봤었는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피터 잭슨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그것만으로도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그 스코어는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상영관 자체가 국제시장한테 많이 밀리다 보니까. 네. 자, 7위는 이제 상위원이고요. 상위원도 거의 폭망 수준이죠. 네, 상영원도 한석규 씨가 나와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요즘에 한석규 씨의 작품 고르는 눈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평가가 많죠. 상위원 이게 의상상 이런 거는 거의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면. 네, 근데 라인 맞추는 겁니까? 예, 보기에는 굉장히 눈이 호강한데요. 네. 호강하는데 스토리가 굉장히 미술의 공을 많이 들였네요. 네, 스토리가 굉장히 좀 부진하다라는 평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8위는 이제 눈의 여왕 2죠. 그 트롤의 마법 거울. 네, 누가 봐도 겨울왕국을 많이 이렇게 따라가려는 듯한 느낌이 있죠. 네, 그래도 한 50만, 60만을 지금 돌파하는 거 보니까 네. 하지만 마다가스카르의 펭귄이 나온 이상 마다가스카르는 원래 시리즈 자체가 유명해요. 네, 유명하죠. 네, 유명하니까. 이제 9위는 이제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야, 이거는 정말 배우들이 쟁쟁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거의 상영이 안 돼요. 안 됩니까? 예, 상영관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평이 굉장히 좀 괜찮다라는 분들이 많아서 볼까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개봉관이 거의 없다 보니까 스크린 수가 199개니까 거의 국제시장의 8분의 1, 9분의 1 정도네요. 네, 되게 좀 보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자, 10위는 아직도 건재합니다.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가 박스오피스 10위에 이름을 올릴 만큼 정말 한국에서의 크리스토퍼 놀란의 위세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1000만이 우선 넘었고요. 계속해서 스코어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네. 인도, 일본 이런 데서 좀 많이 챙겨가더라고요. 동아시아 없었으면 손익분기 못 넘어서 정말 힘들 뻔했는데 감독으로서 체면을 아시아에서 제대로 살렸습니다. 근데 중국 시장만 잡으면 왔다죠. 그냥. 네. 보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네, 사이즈가 다릅니다. 네, 그냥 하루 스코어가 1000만이 찍힐 수 있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1월 첫째 주 박스오피스 순서였습니다. 네, 1월 첫째 주 박스오피스.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에서 코너를 조금 개편을 할까 하는데 사실 1월 15일이 저희 코너 개편의 기점입니다. 왜냐면 1월 15일부터 저희가 250메가를 받아 쓰는 그 세노스팅의 제약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너 개편은 그 이후로 들어갈 것 같고요. 어떤 코너가 없어지고 어떤 코너가 신설될지는 아직은 좀 차차 정해나갈 그럴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방송 시간은 똑같나요? 방송 시간에 비슷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원래 방송 시간이 대중이 없었어요. 원래 근데 그러니까 좀 1시간 15분 안으로 좀 잘라야죠. 1시간 그래야 네. 한 달에 한 3편에서 많으면 네 4편 가능할 것 같으니까. 네. 보통 이제 3편으로 잡는다 치면은 1시간 한 15분, 30분 안에 끊어야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청기사의 코멘트 한번 듣고 가죠. 청기사에. 네, 이번 박스오피스 1위부터 10위까지 보고 뭐 드는 생각 없습니까? 저는 일단 여기 뭐였죠? 10가지 작품 예, 예. 중에 본 게 2편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역시, 겹치는 게 있네요, 그래도. 1위하고 10위를 봤는데 국제시장과 인터스텔라. 그래서 나머지 영화들에 대해서는 좀 네. 할 말이 박스오피스 1위부터 10위는 사실 천작가 취향이 아니죠. 천작가 취향이 아닙니다. 30위부터 한 50위 안에 드는 클라우드 오브 실스마리아. 아니면 저는 이런 영화들 좋아하잖아요. 기술자들 이런 영화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고. 그렇죠. 스타일리시라기보다 이런 영화들의 계보가 있어요. 망작의 계보를 그렇죠. 얘기하는 네 것 같아요. 발가락 이런 영화들 있거든요. 남자 태어나다 이런 것들 있어요. 제가 예전에 참 좋아했던 작품들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영화. 제가 이런 망작의 계보 같은데 망작의 거장이 한 분 계세요, 우리나라에. 서세원 씨. 서세원 씨를 제가 대장으로 뽑는데 이번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그쵸. 북부로 추앙하면서 만들면서 거의 뉴라이트 계열이죠. 그렇게 하면서 뭔가 영화를 찍으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긴급조치 19를 만들었을 때 정말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나 그거 안 봐. 긴급조치 19 전에 납자루 때라고 있었어요. 네. 그것도 잠시가 같은 영화인데 아는 사람들이 잘 없는 그런 네. 영화였죠. 이런 망작의 계보도 많은 분들이 서세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그 폭력 사건으로 구설수예요. 네, 그렇죠. 네. 구속 안 됐나요? 안 된 걸로 그래요? 됐나요? 잘 네.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네, 뭐 어마어마하게 영- 치던데. 그렇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화는 국제시장입니다. 영자야, 니 내 어릴 적 꿈이 뭐였는 줄 아나? 뭐였는데요? 딸구야, 네 합격했다 임마! 대학대 합격했다! 우리 신규 그런 말은 이번에 서울대 합격했거든. 서대 하늘에서 돈다발 같은 거 안 떨어지나? 파동 광부 모집. 뭐 가난했겠죠. 그래서 새가 빠지게 번 돈 싹 다 한국으로 부채시키고. 동네 사람들 형님 뭐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부모 형도 잘 만나갖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1년 360일 뼈 빠지게 일만 한다고. 승기 앞에서라!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나 진짜 힘들었거든요. 내 자다.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 없는 덕수. 괜찮다, 웃어 보이고 다행이다, 눈물 훔치며 그때 그 시절 오직 가족을 위해 굳세게 살아온 우리들의 아버지의 이야기. 이게 국제시장의 이야기인데 정말 간단합니다. 스토리 자체도 되게 간단하고요. 이게 한국판 포레스트 검프라고 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많이 됐었죠. 네, 한국판 포레스트 검프라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 영화와 연관 영화라고 꼽아보면 저는 간단히 3편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레스트 검프, 그 다음에 2014년 중반에 개봉했었죠.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그리고 박하사탕,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까지 3편 정도와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네. 사실 이 영화가 줄거리를 이야기하자고 하면 상당히 길게도 얘기할 수 있는 영화인데 박 기사가 간단히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뭐 짧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줄거리 해갖고 뭐 탄광 같다 뭐 이런 거를 그렇죠. 뭐 세세하게 뭐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할 얘기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네. 예, 줄거리에서 그걸 다 까발릴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이 영화는 덕수라는 한 젊은이였죠. 현재 시점에선 노년인데 덕수라는 한 사람이 현대사를 관통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재균 감독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본인의 아버지한테 이제 바치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살리기 위해서 헌정하는 의미에서 찍은 영화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스코어로 오늘 방송하는 날 스코어로 920만이 넘었는데 네. 이번 주에 분명히 1000만이 넘거든요. 그러면은 한국 최초 이제 쌍천만 감독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진짜 윤재균 감독은 어떤 의미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감독이에요. 이게 대중성을 사로잡는다는 게 굉장히 좀 힘든 건데 네. 이거를 이렇게 연타로 해갖고 잡으신 거는 정말 이것도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1000만을 2번 넘겼다는 거죠. 네. 넘기게 될 1000만. 거라는 거죠. 아직은 못 넘었어요. 넘긴 그 거죠, 감독이 넘긴 없나요, 아직? 없죠. 네. 한 편씩은 있었는데 2편 넘은 감독은 없습니다. 사실 봉준호 감독이 설국열차를 넘었으면은 가능했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고 우리나라에서 1000만 관객을 동원하는 영화의 특징이라는 게 사실 중장년층 관객을 잡아야 극장으로 끌어들여야 1000만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윤재균 감독 같은 분이 딱이죠. 저 같은 경우엔 믿고 안 보는 윤재균 감독이었는데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네요. 이런 거 큰 스코어를 차지하고 있는 영화를 저희가 이렇게 다루지 않으면은 또 이게 청취율 다운로드 수나 청취율에 굉장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네. 먼저 이 줄거리를 잠깐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화는 덕수라는 한 사람이 현대사를 관통한 관점인데 첫 번째 이 덕수가 겪는 게 오프닝 시퀀스에서 흥남철수입니다. 북한의 흥남부두에서 그거 참 잘 찍었어요. 네, 유명한 이야기죠. 미군의 그 함정에 피난민들을 싣게 되고 미군의 결정으로
그리고 부산까지 철수를 하게 되는 이야기죠. 그거를 먼저 겪고 그 다음에 전후에 복구되지 않은 우리 가난한 시절에 국제시장에서 구두닦기도 하고 어려운 힘든 일들도 하면서 덕수가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없는 가정을 이끄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파독 광부로 파견돼서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다시 월남으로 노동자로서 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총 커다란 일을 4개쯤을 겪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겪으면서 한국의 현대사 속에서 일종의 산업 역군이라고 할까요? 한국의 산업 역군으로서 활약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네, 전형적인 가족 영화고요. 네. 전형적인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만든 영화라는 게 느껴질 만큼 그냥 우리 시대보다 좀 더 앞선 시대일 수 있죠. 네, 앞선 시대일 수 있는데 우리들 할아버지 시대들의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박 기사는 이 영화 어떻게 봤나요? 이 영화요. 윤재경 감독님의 전편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잘 찍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사실은 저도 이게 볼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전편이 뭐가 있죠? 해운대. 해운대죠. 해운대. 해운대 이후로 이제 색즉시공도 네. 색즉시공 그다음에 1번가의 기적. 아. 예전에 임창정 씨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두사부일체. 두사불체. 네, 그런 걸로 이제 굉장히 스코어를 높였던 감독님입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임창정 씨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다가 해운대부터 좀 빠졌는데 그것들이 이제 천만을 넘어가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낭만자객 예전에 진재영 씨 나오고 막 그것도 있었고요. 뭐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해운대를 기점으로 해서 스코어 천만 감독. 네, 천만 감독으로서 제작도 가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윤재균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기획 영화를 상당히 잘 찍는 감독님이신 것 같아요. 미리 짜놓는 거죠. 미리 대형 제작사에서 대충 짜놓고 그거를 수많은 시나리오 쓰시는 분들과 또 수많은 모니터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제 서로 오가면서 이런 장면 추가하고 이런 장면 빼고 이런 장면 다시 추가하고 빼고 하면서 관객들의 기호를 딱 맞춘 입맛에 맞춘 영화를 보통 가리켜서 기획 영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잘 짜여진 기획 영화를 윤재균 감독님이 찍으시면은 그런 코드가 상당히 잘 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그 광고회사 다니셨더라고요. 네. 광고회사를 다녀서 보통 광고는 이렇게 사로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는 사람을. 그런 쪽에서 굉장히 능력이 탁월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관을 1년에 몇 번 찾으시지 않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1년에 한 3, 4번? 정말 큰 영화 있을 때 한두 번 찾으시는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실 때 재밌게 모든 걸 다 느끼실 수 있는 각각의 여러 장르, 여러 영화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를 한 영화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코미디면 코미디, 액션이면 액션, 뭐 여러 개가 있죠. 멜로면 멜로, 뭐 춤과 노래면 춤과 노래, 다양한 재미, 또 전쟁 코드도 있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나이가 드시고 또 극장을 자주 찾지 않으시는 분들에겐 모든 게 다 있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점도 있습니다. 여기 배우들도 엄청 빵빵하죠. 뭐 황정민 씨 나오고요. 네. 김윤지 씨 나오고요. 그렇죠. 오달수 씨. 그다음에 뭐 조연으로 나오신 분들도 뭐 정진영 씨, 김슬기 씨, 뭐 라미란, 뭐 장영남 씨, 뭐 이렇게 막 나오는데 굉장히 좀 이제 빠방한 캐스팅이 성공을 했었고 뭐 해운대 때도 그렇긴 했는데 이번에도 캐스팅이 굉장히 좀 잘 돼서 캐스팅이 그 정도 됐으면은 뭐 이게 손익분기점이 600만이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충분히 이 배우들만으로도 충분히 넘길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단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거를 우리나라 헐리우드로 봤을 때 이게 포레스트 검프보다 그 캐스팅이 좋습니다. 화려해요. 진짜 엄청난 블록버스터예요. 이 정도면. 그리고 이게 주제 자체가 네. 아버지에 대한 아까 이제 박 기사가 얘기했듯이 아버지에 대한 오마주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장년층이 보기에 적합한 영화였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관객을 전부 다 끌어들일 수 있었다. 설날 연말 연시를 맞아서 저도 이제 웬만해서는 이런 영화를 잘 안 보는데 네. 오랜만에 이제 집에 갔더니 가족이 이 영화를 단체로 끊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이 다 같이 봤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영화를 진짜 안 보시는데 거의 한 10년 만에 보시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여기서 넷이서 한번 달달하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주제 자체도 여러 층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저희 아버지 시대들은 그렇죠. 이제 본인들의 아버지를 그렇죠. 떠올릴 수 있으니까 네. 예, 많이들 영화관을 찾아서 뭐 봐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네, 무엇보다 한국의 현대사를 다 훑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 속에 나온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윗세대가 겪었던 이야기라고 하면 또 향수에 적기 좋은 그런 연출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뭐 이거 나중에 원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좀 호불호가 어떻게 보면 갈릴 수가 있잖아요. 뭐 정치색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작년이었죠. 그 변호인 개봉했을 때 그거 갖다가도 막 사람들이 정치색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영화거든요. 상업 영화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갖고 저도 영화를 봤습니다만은 이게 정치색을 뭐 굳이 그렇게 트집을 잡아서 뭐 꺼집어낼 뭐 그럴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 의견에 반대하는 상황인데,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반대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왜 그 경제 성장에 막 그런 관련된 장면만 집어넣냐? 그 사이에 뭐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거는 왜 집어넣지 않은 거냐? 감독의 마음이죠. 네. 근데 그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 영화를 알레고리적으로 읽으면 되게 위험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전에 알레고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몇 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는 전형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되게 위험하고 되게 수구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게 위험한 영화예요. 네, 보면은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어떤 특정 부분만을 보고 이거는 사실 허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역사가 100이라고 봤을 때 그 중에 일부의 이야기만 다루는 건 그 사람들에게 좀 위안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괜찮을 수 있지만 이 영화가 교묘하게 다른 층을 깎아내리거나 혹은 없는 사실을 부풀리거나 있는 사실을 왜곡시키거나 한다는 측면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영화가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또 어떤 사실을 교묘한 캐릭터나 아니면 이야기라는 설정의 측면에서 어떤 층을 적으로 돌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좀 위험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오바스러운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영화를 좀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줄거리부터 한번 따라가 본 이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저는 이 영화에서 처음에 좀 아쉬웠던 장면이 있어요. 오프닝 씬인데요. 오프닝 진짜 좋았는데 나는. 저는 윤대균 감독이 영화를 잘 못 찍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옛날에 필름 카메라 시절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가장 달라진 촬영 기법이 있다면 저는 카메라가 되게 많은 지역과 풍광을 훑는 연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옛날 영화 보면은 어떤 커다란 규모의 영화, 커다란 서사를 가진 영화가 오프닝 시퀀스에서 어떤 지역,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시카고나 뭐 이런 데를 위에서 쫙 훑는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영화도 오프닝에서 국제시장 근처를 확 훑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이제 노년의 황정민과 김윤진 씨가 나와서 찍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 깨져요. 그 앞에 나비가 날아다니고 그 나비를 따라서 부산의 그런 풍광을 훑는데 그때 관객들이 스크린을 볼 때 눈이 어지럽고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초점도 약간 산만하게 느낄 수 있고 화면이 뭉개지거든요. 화면이 너무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뭉개져서 관객한테 좀 부담이 되는데 옛날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 그게 좀 덜했어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로 오면서 디지털 카메라의 특성을 잘 알면 이렇게 안 찍을 텐데 라고 느꼈던 장면이었거든요. 혹시 좀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불편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겠지만 그 문제가 아날로그적으로 촬영했을 때 해결이 될까? 그러니까 그게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발생한 문제였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 기술이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이런 문제가 도출된 건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촬영 기사가 찍은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기술적인 것 같은데 해보세요. 왜냐면은 이제 다른 영화들을 봐도 산만하게 찍은 장면이라든가 카메라 워킹이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들이 있음에도 하긴 뭐 그런 부분이 있긴 있었던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른 영화 같은 걸 봐도 옛날 미국 영화나 지금 한국에서도 필름 카메라로 찍었던 시대의 영화를 보면은 화면이 안 뭉개져요. 그렇죠. 안 뭉개지는데 이거는 디지털은 화면이 잘 뭉개지거든요. 근데 화면이 일반적으로 잘 뭉개지는 게 아니라 화면을 되게 맞아. 멀리서 잡을 때 빠르게 움직이면은 잘 뭉개져요. 디지털은. 아직 그 기술을 보정하는 기술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심지어 매우 빨리, 매우 멀리서 매우 많은 것들을 잡아내면서 빨리 움직이고 더구나 그냥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초점을 달리하고 있어요. 앞에 나비를 띄우고 자막도 띄워요. 근데 또 찍고 있는 풍광은 상당히 멀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빠르게 훑을 때 초점이 계속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게 빠르게 지나가서 더 그런 효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다 중복되죠. 왜냐면 제가 지금 기억하는 첫 장면도 그 시장을 이렇게 날아가는 그래. 나비를 따라서 카메라가 이렇게
부유하면서 날아가는 장면이었는데 그때 인물들이 너무 다 가까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네. 가까이에서 너무 많은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뭉개지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어떤 의도에서 이 장면을 넣었을까를 생각해 보건데 이거는 현재 발전한 부산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옛날과 반대되는 일종의 복선적 배경으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전한 모습들을 쫙 훑으면서 한 마리의 나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데 그런 효과를 살리기에는 너무 산만했다. 그 효과를 살리기에는 이게 적절한 연출 방식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 영화를 총괄한 윤재균 감독님을 일단 디스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저의 이야기인 거죠.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든 거네요. 아니, 근데 사실 선입견을 보고 아니에요. 보고 듣는 거네요. 그건 아니었고 네. 저는 국제시장 같은 경우에 선입견을 갖고 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렇게 역사적인 게 많이 들어간 영화를 좋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봤는데 오프닝에서 제가 평소에 문제점을 갖고 있던 거였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영화들이 많아서 이런 연출을 좀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디지털 시대는 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화는 그거를 정말 길게 단점이 부각되도록 찍어낸 부분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해봅니다. 근데 그 장면은 되게 좋았는데 그 피난하는 장면. 흥남에서의 철수씬. 네, 그 되게 스케일 있게 굉장히 잘 찍었더라고요. 네, 인상적인 장면이었죠. 정말 스케일이 있었고 긴박감도 있고 오프닝에서 보는 사람들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오프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윤재균 감독이 해운대에서 더 큰 규모로 찍어냈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연출이나 이번에 발전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번이 돈도 좀 더 많이 들였고 네. 그런 데서 좀 더 보완을 많이 해서 찍은 게 흔적이 딱딱 나오더라고요. 특히나 그 겨울에 얼어있는 배의 이런 연출이나 이런 부분은 그치.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때의 분위기나 느낌을.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이 영화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 뭐가 있을까요? 금방 말씀드린 거. 흥남의 그 오프닝. 네, 그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 네. 그 오프닝으로도 이제 관객들을 충분히 이제 사로잡을 만한 그런 장면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케일도 굉장히 컸고요. 네. CG 처리도 예전 그 해운대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 장면은 진짜 영화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았던 장면이 그 장면이 아니었나 싶을 네. 정도로 괜찮은 앞에 15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스케일이 크다는 점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장면뿐만이 아니라 전 두 장면 정도에서 압도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에 말씀드린 그 흥남 철수씬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산가족 상봉할 때 여의도를 찍어낸 씬이 있어요. 그 장면에서 대놓고 우리 영화의 스케일이 어떤지 봐라 라고 하는 듯한 한국 영화에서 본 적이 거의 제 기억으로는 뚜렷이 없는 것 같아요. 스크린의 끝과 끝이 정말 와이드하게 열리고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산가족을 찾는 그 장면 자체가 주는 압도감, 그리고 그 장면이 우리의 그런 분단이라는 비극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그 이야기와 그 형식의 측면에서 거의 딱 조화가 잘 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멋진 연출들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쉽거나 혹은 윤재균의 그런 늙은 연출이라고 할까요? 정직한 연출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씬에서 그 중간에 숨죠. 베트공들을 만나니까 이들이 몸을 숨기는데 몸을 숨기고 있을 때 100만 마리가 나오는 장면이라거나 그리고 이어서 도망치는 장면이라거나 일종의 영화의 클리셰라고 볼 수 있는 정말 익숙하고 뻔하고 너무나 많이 봐서 이제 우리가 관객이 먼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하나같이 먼저 연출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도 되게 맛깔스럽게 하는 게 이분이 이제 코믹 영화 출신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뭐 두사불체나 색즉시공 그러면은 예전에 그 영화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렇게 막 있다 숨어 있다가 뭐 튀어나와서 그렇죠. 도망가는 장면. 이 색즉시공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그런 거를 또 이렇게 많은 관객들이 웃을 수 있게 또 찍은 거는 이분이 참 그런 거를 잘 아는 감독이죠. 네. 참. 이게 어떤 관객한테는 분명히 박 기사가 말한 지점처럼 우리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걸 잘 알고 그걸 찍어내는 감독이라고 여겨질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되게 부정적으로 봤어요. 단 하나도 예상을 벗어나는 씬이 없습니다. A와 B와의 씬을 연결할 때 C라는 거를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그 C가 바로 나와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아까 뱀 씬처럼 그런 장면이 너무나 많아서 저는 이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지루함을 오히려 느낄 수 있고 너무 익숙하고 너무 전형적이라고 느낄 수 있고 그런 장면들이 많았고 또 이야기 자체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유머까지도 그래요. 유머는 거의 저는 우리 사회에 유머 지체 현상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인터넷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유머를 좀 일찍 접하지만 그거를 어른이신 분들은 좀 모르거든요. 2년 3년이 지나도. 예를 들면 기억 가지고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소녀가 할아버지 기억이 뭐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이제 기억이라고 잘못 듣고 그렇죠.
과거의 기억들을 동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소녀가 그럼 니은은 뭐예요? 이거 한 10년 전에 인터넷에 초창기에 돌던 유머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그래요? 아니 진짜 옛날 유머예요. 그리고 그래요? 뭐 아이스크림 가져와서 떨어뜨리는 씬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꽁트식으로 옛날부터 수없이 많이 다른 작품들에서 보여줬던 씬들인데, 그리고 뭐 그 사관이라고 하나 그 기숙사 예. 그 사관한테 오달수가 대시하는 씬,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사건들 에피소드 이런 것들도 전형적으로 보여줬던 씬이구나.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끼워졌고 그런 게 보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런 장면들이 윤재균 연출의 장점이자 동시에 한계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장점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관객분들이 계속해서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또 오프닝 시퀀스의 일부로 인상적으로 봤던 게 할아버지인 황정민이 친구인 오달수를 만나요. 달구와 덕수가 만나는 거죠. 만나서 달구의 건물 앞에서 이제 뭔가 커피를 마시고 있나? 그냥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소녀를 데리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앞에서 어떤 외국인 커플이 커피를 마시고 있죠. 아 그렇죠. 근데 그걸 보는 한국인 고등학생들이 시비를 겁니다.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개 같은 시비를 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욕을 하고 조롱을 하는데 그거를 한국말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 외국인 노동자겠죠 아마. 일어나서 무슨 나한테 욕했지 라고 하면서 한국어로 막 부산 사투리를 써서 막 뭐라고 대항을 해요. 그러니까 주제에 가짱캐 부산 사투리를 쓰네 하면서 또 시비를 걸죠. 저는 이런 장면들이 상당히 불쾌하고 좀 위험하다고 느꼈어요. 이 영화가 할아버지인 황정민이 또 그 앞에서 대항을 하면서 과거로 넘어가는 딱 그 시퀀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에서 과거로 전환되는 시퀀스인데 그 장면에서 외국인에게 시비를 거는 고등학생들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대항하는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그 외국인 노동자에 이입해서 동일시 되면서 과거로 넘어가는 황정민이라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 이게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요소이지 않나. 그리고 과연 그런 장면이 일반화된 장면인가, 혹은 어떤 특정한 어르신들에게 있는 어떤 코드를 과장해서 넣은 게 아닌가. 근데 이건- 일반화된 장면이라는 거는 꼭 일반화된 장면이어야 된다는 건가요? 뭐 영화의 장면. 아니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근데 저는 고등학생들 네가 몰라서 그래. 아니, 심해. 봐봐요. 이 장면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건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젊은 세대의 모습이 일관되게 그려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등학생들이 외국인 노동자한테 12조를 걸면서 매우 배타적인 모습으로 그려져요. 다음에는 이제 황정민 씨의 아들 세대 두 명이 공통적으로 되게 뭐라고 할까요? 자기들만 생각하고 할아버지의 그런 과거에 자신들을 키워온 공로나 윗세대에 대한 공로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가족 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게 등장하는 몇 개의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 장면들의 일관된 특징을 볼 때 이 영화들이 제가 나중에 가서 결론적으로 느낀 건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덕수의 삶은 덕수의 삶 자체를 공감할 수 있는 관객들이 느낄 때 동질감과 위안과 그런 수고, 향수 이런 것만을 느끼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젊은 세대에게 일종의 부채감을 안기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다른 세대들을 매우 안 좋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허지웅 씨 트위터 내용이랑 비슷하네요. 허중 씨 이렇게 썼어요? 네. 저는 그걸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무것도 보지 않고 기사도 썼는데 기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느낀 부정적인 코드가 이거였어요. 근데 이것만 느꼈다면 제가 세대에 집중하면서 이 영화를 안 좋게 봤겠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들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 아들들이 처음에 등장할 때 차를 타고 와서 손녀, 손자, 그러니까 자신의 자식들을 맡기고 동남아로 여행을 가는 장면이 이어져요. 그 장면 기억하세요? 네. 저는 이 장면이 매우 부정적으로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때 황정민 씨가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가족 아닌가? 나도 동남아 같이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받아치는데 옆에서 김윤진 씨가 찔러서 말을 못하고 결국은 손자 손녀를 그대로 받아서 그냥 맡아주는, 얘네가 가족여행 갈 때 그렇게 영화가 보여지는데 저는 생각을 해봤죠. 아, 지금 이 시대에 젊은 이제 아들 세대 가족들이 동남아로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들만 동남아로 여행을 떠나면서 자식들을 부모에게 맡기는 사람이 과연 일반적인 젊은 세대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말씀도 너무 있는데 오버야. 아니 제가 아니, 제가 그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장면이
일반적이어야, 어떤 영화의 장면이 일반적이어야 되냐는 거죠. 아, 꼭 일반적인 필요는 그치.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네. 그러니까 네가 하는다. 김 기사가 말씀하신 게 그거를 이제 네. 얘기하시죠, 먼저. 이게 뭐 그렇게 그렸기 때문에 이게 일반화 같이 이렇게 찍었다 뭐 이런 건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관객분들이죠. 네. 뭐 보시는 분들이 그거는 뭐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거는 네, 사실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극에서 뭐 과보로 넘어가던가 아니면은 지금의 그 덕수죠. 그 덕수의 그 지금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냥 넣었던 그렇죠. 그냥 그런 건데 그거를 굳이 뭐 젊은 시대에 뭐 젊은 세대에 뭐 일반화 그리고 뭐 세대 갈등 조장 뭐 이런 거는 좀 그 약간 이제 오버스럽지 않나. 김 기사처럼 영화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건 뭐 하나의 관점이고 그 세대론을 끌고 들어온다. 이 영화가 이 세대를 서로 분리시키고 있고 그 둘을 서로 고의적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이 세대에 어떤 특정 지어지는 느낌이 있고 이 세대에 특정 지어지는 느낌이 있다. 이건 위험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장면을 봤을 때 그게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해서의 비판은 이제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저도 이 얘기를 둘 다 공감하고 있고 저 역시 어떤 영화를 찍을 때 어떤 이야기를 다루면 당연히 다른 이야기를 못 다루는 그렇죠. 거예요. 영화라는 게 제한적인 그 영상 예술이고 저 역시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어서 여기까지도 저는 불만이 없이 봤어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결론부터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박 기자가 흥분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영화는 매우 지속적으로 그렇지. 어떤 이데올로기를 매우 강화하고 어떤 세대를 매우 강화하는데 그게 세대와 이데올로기의 강화만이 아니라 세대와 이데올로기를 왜곡시키고 있고 특정한 뭐랄까요 어떤 측면을 미워하면서 다른 측면을 돌아보지 않는데 그것이 왜곡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세대만을 이렇게 그리기면은 그냥 그 아들들이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이야기 속에. 그러면 괜찮을 수 있는데 이 영화는 앞에 나왔던 고등학생도 그랬고 얘도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 황정민의 세대를 계속 향수를 추억하는 영화식으로 흘러가는데 황정민의 세대가 책임이 있는 부분에서는 보여주지 않아요, 영화가. 그렇지. 그리고 심지어는 보여주지 않으면 정말 제가 이 영화의 알레고리적 측면을 다 비판할 수 있지만 그냥 보여주지 않고 넘어가면 그래 너희 세대가 자위하는 영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의 선을 건드려요. 사실을 왜곡시키는 부분들이 몇 군데서 정말 중대하게 등장을 해요. 어떤 부분? 그 부분을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베트남이 그래요. 베트남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작은 흥남이 되풀이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이 영화는 덕수라는 인물이 현대사를 뚫고 지나온 영화고 이런 영화의 대부분의 다른 영화들이 그렇듯이 덕수라는 인물은 현대 대한민국의 알레고리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현대 한국사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인물이 처음에 흥남부두에서 철수할 때 어땠습니까? 철수할 때 그 배 위에서 기억나세요? 한국인이 미군한테 사정했어요. 한국인 통역관이 제발 저들을 구해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이대로 있으면 저 공산주의 세력 중공군이 몰려오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피난민들을 배에 태워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장면이 시사하는 바는 한국 스스로 저 사람들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서 미국인이라는 외국 사람한테 호소를 해서 외국 군대의 그 배를 태워서 철수를 한 건데 그때 덕수는 구원받습니다. 덕수와 그 배에 탔던 수많은 공산주의 세력에 반했던 혹은 공산주의 세력에게 위협을 당할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베트남에서 작은 흥남이라는 씬으로 제가 볼 땐 이름을 붙인 건데 작은 흥남 씬으로 되풀이가 돼요. 근데 그때의 모습은 달라요. 덕수가 구원자예요. 덕수가 구원자고 호소를 하는 사람들은 베트남 주민들이에요. 그 베트남 주민들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유주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소시민이고 정말 우리와 같은 인물인 것처럼 그려져요. 흥남에서의 철수하는 그 대다수의 우리 민족들도 그랬죠. 영화가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 베트남 사람들이 막 호소하니까 덕수는 처음에 꺼리지만 어찌어찌해서 결국은 태우게 되죠. 그리고 그 장면에서 결국 베트공들한테 습격을 받아서 총을 다리에 맞고 이후에 후유증을 거기서 얻게 돼요. 다리를 영원히 절게 되죠. 이 장면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옛날에는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한 한국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딱 그 시각에서 이 베트남 씬 전체를 바라보면 그러니까 이 단순한 변모에서 전체를 바라보면 우리가 옛날에는 정말 못 살고 가난할 땐 한국이란 나라가 외세의 원조에만 의지했는데 우리가 월남에 파병가고 미군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국가로 바뀌었다는 모습을 알레고리적으로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덕수의 그 변화를 알레고리적으로 보면. 근데 이 베트남에서 베트공들이 보여지는 모습과 또 한국군이 보여지는 모습을 또 보면은 매우 여기서
낯설고 좀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시각이 여기서부터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죠. 베트남 전쟁이 과연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서 구원자의 역할을 했다고만 볼 수 있을까요? 베트남에 가면 지금도 볼 수 있는 한국군의 학살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가서 외화를 벗어오면서 남의 전쟁에 사실은 참전을 한 거죠. 그때의 이데올로기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라는 걸지 몰라도 우리는 어쨌든 베트남이라는 남의 전쟁에 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한 건데, 이 영화는 그 모든 거를 덕수를 군인이 아닌 민간인 기술자로 만들어서 파병을 했고, 그 장면에서 좀 희석시키고, 동시에 거기서 막 도와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정말 색깔 없는, 정말 가난하고 꼭 구해줘야 하는 그 생명 자체로 묘사하고 있고, 이런 장면들에서 저는 되게 이 영화가 비겁하게 논점들을 피해가면서 또 사실을 흐리죠. 그곳에서 해병대한테 구원받고 하는 모습들과 베트공을 묘사하는 모습들, 그게 남베트남 뭐 해방전선 걔네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과연 이렇게만 우리가 역사를 이해해도 좋은 걸까? 정말 그 공산주의 세력이, 사실 살펴보면 흥남부두에서 덕수를 처음에 가족을 잃게 했죠. 부성을 상실하게 하고 아버지를 잃게 만든 게 누굽니까? 이 가족의 모든 비극을 준 그 흥남의 비극을 만든 게 누구예요? 살펴보면 이건 공산주의 세력이에요. 중공군. 근데 두 번째로 덕수한테 총을 쏴가지고 덕수의 다리를 영원히 절게 만든 게 또 누구예요? 그거는 베트공이에요. 이 영화는 계속 덕수가 현대사를 살아오면서 무언가를 잃어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잃어가면서 덕수가 그 잃어가는 걸 이겨내면서 성공한 신화적인 이야기라고도 동시에 볼 수 있는데, 이 이야기가 계속 살펴보다 보면 이거는 계속 공산주의 세력이 얘한테 뭐를 빼앗아가는 것만 그려져요. 다른 세력이 아니에요. 계속 공산주의 세력이에요. 이 영화가 과연 이것이 생각이 없이 만든 걸까라고 살펴볼 때 매우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그런 서사적인 저는 그런 색깔이 있다고 봐요. 정말 교묘하게 덕수를 아무 정치색 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 영화 속에 무언가를 잃어가는 사람들, 구제받는 사람들을 아무것도 없는 걸로 그리고 있지만 실상으로 그걸 빼앗는 세력은 너무나 명확하고, 그걸 지켜주는 이 사람의 색깔도 명확해져요, 점점. 저는 이게 그 점에서 위험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예는 되게 많습니다. 들다 보면 더 나올 텐데. 저는 이게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원래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지 않고, 나름대로 이제까지 제가 이데올로기나 이렇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 영화가 많지 않잖아요. 해석했을 때 그 얘기를 항상 들어왔는데, 저는 이게 나름대로 체계가 완결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그 세대, 자식 세대 얘기할 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과연 이 세대, 그 덕수 세대가 만들어 놓은 세대라고도 볼 수 있죠. 이 세상이, 지금 현재 세상이 덕수 세대 뻘에 혹은 그에게 공감을 느낄 법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지금 2015년의 대한민국에 자식들을 부모님한테 맡기고 자기들이 동남아로 해외여행을 훌쩍 떠나는 그런 젊은 세대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직장만도 못하고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엄청 힘들어하면서 부모 세대한테 용돈도 못 드리고 괴로워하는 젊은 세대가 많겠습니까? 그리고 고등학생 중에 외국인한테 시비 거는 고등학생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배타적인 감정을 갖지 않는 고등학생이 많겠습니까? 근데 왜 이 영화에는 하필 그런 젊은이들과 그런 고등학생들만 나올까요? 저는 그게 이 영화가 불온한 지점이 계속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결혼까지는 좀 그런 거 너무 많이 나가시는 것 같고,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세대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는 그냥 영화에서 넣을 수 있는 그냥 그거예요. 그냥 에피소드 같이. 근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도 뭐 볼 수가 있긴 한데, 그냥 평관객들이 보기에는 그게 뭐 그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외국인 노동자한테 시비 걸고, 네. 뭐 그러면은 뭐 그게 솔직히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일부가 그런 거를 보고 이제 덕수는 그거를 느낀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과거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 영화적 그냥 장치로 넣은 건데, 그거를 뭐 일반화해가지고 뭐 모든 그게 더 많겠습니까? 이게 더 많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 영화를 안 보고, 그거는 다큐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일반화라는 거는 그냥 있는 사실 뭐 얘기하는 건데, 일반 사실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다큐멘터리죠. 그게 영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그냥 영화적 장치로 그냥 네. 보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말씀하셨는데, 뭐 말씀을 들으니까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계속해서. 근데 이 영화 자체가 그냥 한 인간 이야기예요. 그냥 이게 뭐 무슨 정치사나 뭐 민주화 뭐 이런 영화가 아니고, 그냥 일반 그냥 한 사람이 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제 커가는 과정, 그냥 혼자서 그냥 커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그린 거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이 그냥 겪었던 일을 그냥 집어넣다 보니까 그 베트남에서 뭐 다리 다친 뭐 그런 거를 그냥 집어넣다 보니까 그렇게 맞는 거지. 굳이 뭐 이렇게 뭐 베트콩을 뭐 비하한다던가 뭐 구원자로서 뭐 이걸 한다든가 그거는 특별히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나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일관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게 되게 또 잘 보여지는 베트남 장면 하나가 폭탄 테러 씬이 또 그래요. 그곳에서 정말 선의를 먼저 덕수가 베풉니다. 어떤 소년에게 선의를 베풀어요.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역시 색깔 없는 어린아이라는 딱 특수성 있는 누군가 개체의 캐릭터에게 선의를 베푸는데 그 아이가 그 선의를 보답을 하죠. 지금 테러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얘한테 신호를 자꾸 줍니다. 이게 일종의 새끼에서 테러씬 비슷한 장면으로 거의 비슷하게 연출이 되거든요. 거기에 영감을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탕웨이가 양조위한테 신호를 주는 그런 장면처럼 연출이 되고 그 장면에서 황정민이 그걸 느끼고 폭탄 테러에서 살아남죠. 근데 그 테러에서 그 알려준 아이는 사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테러를 일으킨 건 역시 베트공이에요. 이 장면이 매우 인상적으로 또 그려지는데 저는 이 장면 역시도 그 아이가 베트공의 테러를 선의를 베풀어준 이 사람한테 알리고 죽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막 이 죽음에 슬퍼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계속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화가 이 장면을 베트공의 폭탄 테러신을 찍었어요. 근데 미군이 베트공을 혹은 우리나라가 베트공을 그리고 여기서 한 악행이 없지 않을 텐데도 안 보여주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아까도 그 우리 청소년들의 악행이라거나 그 젊은 세대들의 좀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줬다면 그렇지 않은 모습을 한 번쯤은 보여줘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영화가 아까는 단순히 특정 부분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소외시켰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영화가 현대사의 물결을 다 읊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살펴보다 보면 교묘하게 박정희 시대를 다 빼먹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독재 정권과 그런 부분은 단지 태극기 베레 씬으로 단 한 번 국기 베레 씬으로 한 번 등장할 뿐이죠. 암묵적으로.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느낀 게 영화가 어떤 특정 부분에 맞추고 특정 부분을 특정 부분을 소외시키는 거는 괜찮을 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왜곡이고 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이 영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의 황정민과 현재의 황정민이 다 등장하고 그러니까 그 사이까지의 삶도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황정민이 나중에 또 등장하고 뭐랄까요? 황정민이 실제로 편지에 그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다 겪어서 다행이야. 우리 자식 세대가 이거를 안 겪어서 다행이야 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저는 이게 황정민 씨가 연기한 그 덕수라는 인물이 덕수라는 인물이 되게 공헌도가 높았다. 우리도 그 덕수라는 인물의 삶이 되게 아팠다는 걸 이해하고 그 인물의 되게 많은 것을 해왔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라고 저도 느끼는 동시에 일종의 안타까움이 또 비춰지거든요. 엔딩씬에서 그 사람이 너무 열악하게 살아요. 대접도 못 받고 젊은 세대인 옆집 가게 사장이 이 사람을 되게 알박게 한다고 막 세게 안 좋게 말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해왔던 거를 다 살펴봤을 때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우리 사회가 이런 덕수라는 인물 나아가서 이 세대한테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든다는 점에서 그렇다면 이 세대를 이렇게 공정하게 판결을 하려면 이 세대가 역시 역할을 했었던 독재시대도 보여줘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찍어내면서 부채감을 안기려면 그걸 더 잘 보여주려면 앞에 제가 오프닝에 프랑스 얘기를 했었는데 이면을 다 보여줘야 되는 거죠. 좋은 면만이 아니라 이 세대가 잘못한 것도 보여줘야 하고 이 세대가 가장 잘못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본 독재 정권 시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역사 드라마죠. 그러니까 독재 정권에서 덕수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어떤 잘못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매우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독재 세대의 그 덕수라는 인물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생각해보면 외면했을 수 있고 그 동조했을 수 있고 내지는 되게 수구화돼서 어떤 잘못된 결정들을 지속적으로 내렸을 수도 있고 혹은 자식 세대한테도 왜곡된 관념을 심어줬을 수도 있어요. 혹은 우리가 말하지 못한 더욱더 많은 일들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게 위험하고 또 하나를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들어봐요. 그 장면이 덕수가 마지막에 성공한 인물이에요. 마지막 엔딩씬 기억하세요? 네. 가족들이 다 박수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생일날 찾아오잖아요. 덕순의 가족을 살펴보면 자식들은 동남아로 갈 수 있을 만큼 좀 성공해 있어요. 자식들도 두 줄이 낳고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있기 어려운 일이죠. 자식들도 두 세대 적절히 많이 낳고 결혼도 잘했고 다 집도 있고 아버지는 가게를 갖고 있고 막 이제 집에서 다 같이 모여서 행복한 모습을 따뜻하게 비추면서 밖에서 카메라가 빠지면서 끝나요. 과연 이렇게 승리한 세대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걸 계속 할 수 없지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덕수가 이겨온 흥남철수, 그 다음에 이 영화가 그리고 있는 힘들었던 우리의 과거, 뭐 베트남, 그 다음 독일,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무너지고 좌절했고 실패했고 쓰러졌던 사람들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당일 배송 영화방에서 전에 다뤘던 아버지의 이메일이라는 다큐 영화를 보시면 정확하게 거의 일치해요. 이 영화의 삶과 거의 일치하면서 북한에서 내려왔고 베트남 갔었고 그 다음에 그 사우디 갔었고 중동 파병 갔었고 한국 IMF 겪고 막 되게 비슷한 현대사를 겪고 하는데 철저하게 실패한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실패한 가정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보여준 다큐멘터리였는데 제가 그걸 본 입장에서 이 영화가 계속 겹치는 거예요. 보는 내내. 보면서 제가 지금 잠깐 딴 생각들을 못 들었는데 어떤 다큐멘터리 이름이 뭐죠? 아버지의 이메일. 아, 아버지의 이메일. 네, 계속 이렇게 겹치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계속 생각이 나면서 실제로 덕수보다 광산에 깔려서 뒤지는 덕수가 더 많았고 그렇죠. 베트남 가서 죽거나 베트남에서 뭔가 잘못이 있거나 트라우마를 안고 돌아온 덕수가 훨씬 많았고 중동 가서 돈만 벌다가 가족하고 괴리돼서 제대로 된 삶을 못 살아는 덕수도 많았고 너무 힘들어서 IMF 때 실직 가거나 독재 정권에 눌리거나 너무 가난해서 굶어 죽거나 그 속에서 외면받고 막 가족끼리도 파괴되고 이런 덕수가 훨씬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덕수의 모습이 캐릭터로서의 덕수가 하나도 보여지지 않아요. 덕수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물들도 보여지지 않고. 그건 아니죠. 왜냐면은 지금 너무 아니, 그게 과해요 아니라 이게. 지금 잘못된 곳을 때리는 건데 이 덕수라는 캐릭터는 그 힘듦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듦. 그러니까 그게 표현이 안 된다. 이 사람은 지금 승자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비판 논리가 약해지는 거고 이 덕수라는 캐릭터는 얘네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기도 하고 말씀하셨듯이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네. 그 모든 힘듦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힘듦을 네. 대표하고 있는 네. 건데 제가 그 부분을 이걸 딱 느낀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영화를 생각할 때 가장 연관 영화로 많이 생각했다고 말하는 세 작품 포레스트 검프, 그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그 다음에 바카사탕. 이 세 영화와 비교하면 이 영화가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지가 딱 드러납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가장 결정적인 두 영화의 차이라고 한다면 이 영화는 영화가 미리 생각을 하고 덕수라는 모든 걸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인물을 설정해놓고 그 관점에서 모든 걸 이겨내면서 힘듦을 다 겪고 나서 영화가 다 알려주는 거죠. 관객한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감정이 어땠는지 그걸 나중에 이제 이산가족 씬에서 해소도 시켜주면서 카타르시스도 전달해주면서 결말에 이르러서 그래도 얘네는 이겨냈다. 정말 힘들었고 지금도 결국 이거밖에 안 되지만 이겨냈다. 그래서 가족 세대가 행복하게 산다라고 끝난다면 포레스트 검프 기억하세요? 네, 기억합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처음부터 느낄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지능지수가 무척 낮아요. 이건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노인도 똑같은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 점에서 이 영화가 수구적인 비판에서 벗어나고 있는 건데 그런 캐릭터가 주인공이고 이 삶을 그 이야기 속에서 막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사가 막 거대한 폭력이나 부조리 쏟아 막 스쳐 지나가요. 그 속에서 포레스트 검프는 많은 것들을 당하고 하는데 정말 천운과 제 천운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죠. 그걸 통해서 다 극복이 되는 캐릭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포레스트 검프와 그 주변인은 많은 걸 잃어요. 가까이 말해서 그 게리 시나이즈가 연기한 그 선장님 있죠. 나중에 애플 투자해서 대부조가 되는 처음에 다리 잃고 장애인 돼서 베트남에서 돌아오고 모든 걸 잃고 파괴되고 계속 파괴돼요. 이 인물은 게리 시나이즈 그 인물은 나중에 하체를 하반신을 다 잃잖아요. 그래서 왔더니 여자가 떠나가요. 여자가 떠나가서 이제 거의 모든 걸 다 잃고 가족도 다 파괴되고 해가지고 배를 타요. 배를 타서 새우잡이 배인데 포레스트 검프는 좋다고 막 꿈을 이뤘다고 해서 타서 막 어마어마하게 잡죠. 그래서 거기서 번 돈으로 나중에 애플을 하는 건데 계속 실패하는 모습들이 주변 인생들을 계속 보여줘요. 여자친구도 상실해요. 포레스트 검프는 여자도 상실해요. 어머니도 상실해요. 다 가족들이 다 상실해요. 하나하나 상실하는데 검프는 그거를 못 느껴요. 얘를 지탱하는 건 인생은 초콜릿 같아서 다음 걸 까먹으면은 어떤 맛이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의 불행은 괜찮다. 너무나 힘들어서 나중에는 그거를 힘듦을 자각하지 못하고 마라톤을 뛰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계속 상실이 계속 드라마 속에 펼쳐져요. 엄마가 사랑했던 아내 여자가 나중에 진짜 존경하고 좋아했던 군대 장교가 계속 파괴되고 그들의 인생은 계속 파괴되는 모습을 주변에서 계속 비추지만 주인공은 주인공의 길을 가는 거죠. 두 번째 영화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노인. 그 주인공의 삶은 정신병원 갇혀가지고 이 파시즘 다 겪고 현대사의 물결을 다 겪는 모습이 비춰지는데 주변 인물들 또 똑같아요. 다 상실해요. 계속 상실해 나가고 하지만 현대사에 와서 그걸 또 어떻게 이겨내는 모습이 그려지고 바카사탕은 우리 현대사의 동일한 알레고리. 영호는 똑같이 다리를 전다는 게 되게 의미심장해요. 똑같이 총알에 총을 맞고 다리를 잃는데 그 다리를 잃는 게 어디냐면요.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잃어요. 군인으로 파병 갔다가. 그리고 심지어 가해자로 돌변해요. 거기서부터. 고문 경찰이었고요. 고문 경찰이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나쁜 악덕 사장이 됐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변해요. 변질다 IMF 때 모든 걸 잃고 자살하기에 이르러요. 근데 그 영호의 일관된 삶 속에서 똑같이 파괴되는 인물들이 주변에 뭐 노동조합에서 운동하던 애들, 학생 운동하던 애들, 그 아내, 그의 가정, 영호의 가정, 그 다음에 그 영호와 첫사랑인 수님 모두가 파괴되고 죽고 극중에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현대사 속에서 비춰지면서 포레스트 검프처럼 현대사에서 승리하거나 영호처럼 현대사 속에서 파괴하거나 영화적으로 이런 모습이 비춰지는 거랑 별개로 현대사의 되게 다양한 부분을 담으려 노력하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공격하고 있는 지점이 있거나 소외시켜서 왜곡하고 있는 지점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거를 살펴보려는 시선을 계속 조연이나 배경으로서 두는데, 윤재준 감독은 모르고 정말 찍었다, 철저하게 공산주의나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찍었다고 할지라도 난 모르고 찍었다고 생각해. 소외시키고 왜곡시키는 점이 정말 모르고 찍었다면 놀랄 만큼 교묘하게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위험하고 불온합니다. 아니 뭐 불온이랑 위험 결론입니다. 너무 오바고요. 영화를 다큐식으로 보려고 그러고 그거를 해석을 세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뭐 그 변호사를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변호인도 사람들이 영화를 안 보는 사람들의 주장이 그거였어요. 뭐였어요? 그게 원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제 그 모티브로 해서 한 거잖아요. 그걸 처음부터 이렇게 바꿔갔잖아요. 노무현이다 이 사람이. 네. 근데 중간중간에 뭐 그 사실과 다른 장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 때문에 그 영화를 안 좋게 봤던 분들은 그걸 왜 이렇게 사실과 왜곡해서 찍은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얘기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영화는 영화로 보려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것도 허구라고 나와요. 분명히 그 변호인을 봤을 때도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걷다 박아놓고 실제 그 부마 항쟁 뭐 그런 거를 보면서 그것과 사실이 되지 않는 뭐 그런 장면들을 집어넣다 보니까 영화를 안 좋게 보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이제 이걸 너무 정치색을 집어넣어서 한 거 아니냐, 너무 노무현 대통령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신격화 뭐 해갖고 만든 영화 아니냐 이래갖고 비평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영화를 봐야지. 이거 분명 허구라고 하지 않았냐. 영화를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건 다큐멘터리지. 그게 영화가 아니지 않냐. 이거는 영화로서 충분하게 그 보여줄 수 있는 장치였고, 좀 더 감동을 줄 수 있는 장치를 집어넣기 위해서 감독이 집어넣은 건데, 그거를 그렇게 정치색으로 보려고 그러고, 이 영화는 뭐 사실과 다르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 얘기, 그 영화를 보면은 그거는 영화가 아니죠. 그거는 이제 극장에서 돈을 벌려고 찍은 영화인데, 어떻게 보면 상업영화인데, 상업영화로서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감동이나 이런 걸 있어야 관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분명히 성공을 했기 때문에 1000만이 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국제시장 그것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영화로 안 보고 이거를 뭐 이렇게 사상이나 뭐 이런 쪽으로 보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듣기도 들었고, 저도 사실 팟캐스트 방송에서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되게 오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넘기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윤재균 감독님이 그 돈 벌려고 찍은 거예요. 상업영화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그 감동이나 뭐 이렇게 극적인 상황, 뭐 덕수가 솔직히 말해갖고 여기서 말하면은 불사조예요, 거의. 그죠. 계속 승리하는 그쪽에서도 살아남는 신화적인 거죠. 예, 그 탄광에서도 거기 살아남는 게 거의 말이 안 되는데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사진 같은 존재인데, 어쨌든 그거를 극적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분은 그냥 상업 영화를 찍은 거예요. 그 큰 배급사와 손을 잡고 투자를 받아서 돈 벌 수 있는 영화를 찍은 거죠. 근데 그거를 뭐 정치색 뭐 이런 걸로 뭐 영화 자체를 판단하는 거는 조금 더 앞서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볼 때 우리의 영화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영화가 그게 그냥, 저는 영화를 볼 때 영화적으로만 판단한다의 그 범위를 좀 다르게 설정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영화가 언제나 현실과 동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영화가 어떤 사실을 취사 선택해서 창작물이라는 점을 인정을 하더라도, 그래서 없던 사실을 넣거나 있던 사실을 없애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영화가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했을 때 그게 현실 사회를 해석했거나 혹은 현실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서로 주고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영화 안에서 보더라도 현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 영화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어떤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영화를 비판한 거였습니다. 저는
김 기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겠고 그런 식으로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하나의 어떤 프로파간다 텍스트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봤어요. 프로파간다 제 쪽이라.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한편으로 이제 박 기사가 얘기하는 말도 맞는 거죠. 그게 영화 자체의 기획이 그렇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이분들을 보고 네. 위안을 주려고 위안을 주고 돈을 벌려고 그게 애초에 기획 의도니까 그 기획 의도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죠. 둘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근데 얘기는 그- 아니고 둘 다 허용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있고 결국 이건 같은 좀 얘기야. 있는데, 이건 좀 더 있는데, 아까 뭐 기획 영화 맨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기획 영화 뭐 이것저것 짜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잘 팔릴 것 같은 이야기를 뽑은 거예요, 그냥. 그 여러 시나리오 작가들이 여러 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쓴 것 중에, 아까 제가 이게 무슨 기획 영화인지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기획 영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라면서요. 뭐 시나리오만 해갖고 그 조합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윤재균 감독은 가장 이제 사람들한테 눈물 짤 수 있고, 그다음에 웃음 줄 수 있고, 감동 줄 수 있고, 이 부분을 그냥 뽑은 거죠. 근데 나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게 박 기사가 보고 김 기사가 본 영화를 내가 얼마나 만족하고 이렇게 느꼈냐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나는 이 영화를 막 재밌게 본 다음에 근데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영화를 보는 나의 감정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 영화가 별로기 때문에 이 영화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박 기사는 좋게 봤으면 또 좋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큰 괴리가 느꼈던 게 난 계속 이 영화를 안 좋게 봤어요. 처음부터 계속 불편함이 쌓이다가 어느 부분부터는 이 영화가 딱 불온하다고 느낀 지점부터는 정말 심하게 안 좋게 봤는데 그 이후에 제가 울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 이산가족 씬에 한 번에 찢겨진 옷까지 보면은 되는 거를 전형적인 또 연출로 울리잖아요. 단계를 올려가면서 기어를 올려가면서 처음에는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옷까지를 찢어진 옷을 딱 보여주니까 내가 Am I your sister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여자애가 또 막 하다가 거기서 갑자기 한국말 또 드립 여기 운동장이 아니다 얘기를 먼저 하면 됐을 걸 그걸 또 나중에 얘기하면서 제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잘 찍어요, 그런 거. 네, 그런 걸 보면서 저를 충분히 울리기도 했고 웃기기도 했고 또 좋은 장면에선 했던 영화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분명히 불편했고 안 좋은 느낌을 받아서 이 영화를 얘기를 한 거기 맞아요. 때문에 네. 있을 수 있는 관점이고 저 영화 같은 보기 시각이 다른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울거나 웃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영화 보면서. 저는 사실 되게 재미있게 보진 눈물이 않았거든요. 맞았어요. 사막 같은 아니야, 난 원래 영화 보면서 눈물 되게 많이 흘려요. 저는 고비 사막 같아. 축구 원조에. 생가치로 보면서도 울고. 생각치. 네, 니마 보면서도 울고. 아, 니마는 나 못해볼 때 울 것 같아. 원래는 저는 그 영화 보면서 되게 잘 울어요. 그래갖고 와이프가 맨날 놀리기도 하는데, 근데 이 영화 보면서는 눈물도 안 났고요. 저는 웃음도 안 났어요. 웃음도 안 났고, 보고 나서도 그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짜투리 천을 그냥 덕지덕지 붙여놓은 커튼 같은 느낌이 나왔고, 되게 산만하고, 되게 집중도 안 되고, 네. 그래갖고 저는 영화를 안 좋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영화를 그냥 볼 사람 보고 말 사람 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추천을 하고 막 그런 건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되게 영화가 전체적으로는 재미없게 찍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정치적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는, 근데 이거를 정치적이라고 말하는 게 나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외부의 정치 색깔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 영화를 바라본 게 아니라 이 영화를 자연스럽게 바라보면서 거기서 든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그 전에 솔직히 네.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뭐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다, 김무성 의원이 코멘트를 했다. 그 얘기는 듣고 영화를 보신 거죠? 안 봤어요. 아, 그러니까 김무성. 그쵸, 그 얘기 그 얘기 들었지. 듣고 보신 아니, 거죠? 나 그 얘기 영향을 안 줬어요. 나는 진짜 내가 그 정도의 객관성을 갖추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반대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이런 영화를 찍어도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동시에. 나는 그때 이 영화가 그냥 이 영화를 서사적으로만 봤을 때 그 서사의 프레임 자체가 되게 왜곡시키고 있고 그 부분이 너무나 눈에 보여요. 윤재균 감독의 연출이 되게 영리하고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너무나 명확하고, 사실 영화를 그냥 아까 보면은 덕수가 그냥 철저한 희생자로 나오고 동시에 이제 가족과 국가를 일으킨 공로자로 나오잖아요. 동시에 또 베트남에서는 또 민중을 구한 구원자이기도 하죠. 근데 이 사람이 현실을 보자고요. 2015년의 현실을 보면 다리를 저는 꼬장꼬장한 늙은이에요. 남한테 피해주고 옆가게한테 솔직히 옆가게가 느끼는 피해죠. 그렇게 느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모습을 다 아는 영화를 본 시점에서 딱 덕수를 바라보면, 아, 덕수는 지금 이렇게 대접받을 인물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덕수한테 더
잘해야 한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난 이게 자연스러운 영화의 근데 저는 주제 그냥 의식이라고 효도하라 생각해요. 이거죠 그냥. 김 기자의 시선이 김 기사예요. 김 기사의 시선이 김나이트. 한 끗이 약간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제가 지금 들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이 인물이 사는 여건이고 네네. 이 나라 가족을 일으켰고 그랬다. 그거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죠. 김 기사가 얘기했듯이 이 사람이 무언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으니까 이 영화가 그런 비판은 가능하지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저는 이 지점이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덕수라는 사람이 늙어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있다라는 거는 좀 뭔가 과도하게 밀고 갔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거는 이제 제가 영화를 본 네, 관점에서 더 네, 확장시킨 거니까 네.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제가 확실히 이거다라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느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그래서 볼 수는 있잖아요. 이거를 부채감을 느끼는 방식이다, 그런 연출이다라고 제가 이 영화를 그렇게 봤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가 부정적이었던 거고 이게 좀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느낌 봐도 다를 수 있고 그렇죠.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니까. 하지만 적어도 저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지점은 그러니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했던 지점은 이 영화는 공정하지 않다. 정말 매우 공정하지 않은 영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봤던 수많은 영화들을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비판을 해왔어요. 그리고 위어 솔저스 같은 영화는 얘기는 나오면 항상 얘기를 하죠. 거기에 나오는 베트공들은 대상자이고 항상 죽을 뿐이고 얘네를 공격하는 악당일 뿐이다. 서부 영화에 나오는 걔네 원주민들이랑 똑같다. 근데 이 영화가 과연 그 베트남 사람들 혹은 공산주의 세력들을 다루는 방식이 그런데 뭐가 다른가? 왜 근데 이거를 제가 공산주의가 제가 네. 하나만 더 네.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서 68혁명 이후에 프랑스에서 나온 영화들이라든가 뭐 이런 다른 반대쪽의 프로파간다 영화들이 네네. 있을 수 있어요. 수도 없이 비판을 그 했어요. 영화 비판을 하셨어요? 네, 베르나르도 베르툴치 영화들도 그렇고 그런 네, 1900년이라든가 1900년은 좋게 봤는데 네. 그 부분에 불편한 지점에 대한 글도 썼었죠. 네. 네. 1900년은 비판을 하더라도 영화를 나쁘게 보긴 힘든 영화예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영화를 까고 나서 얘기를 한 게 이 영화는 이 불편한 지점을 구제할 수 있는 영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 1900년은 그 안에 불편한 부분이 있죠. 근데 딱 영화를 듣고 OX만 들 수 있으면 무조건 O를 들고 나서 비판해야 되는 영화예요. 1900년은. 좋은 영화, 영화적으로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저는 1900년이라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아무튼 계속 뭔가 좀 비틀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 기사. 내가? 시선이 어디 한 부분이 좀 구부러져 있다 그래야 되나? 그거지, 구부러진 편향.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게 나는 그걸 이유를 누가 대줬으면 좋겠어. 나는 항상 내가 느꼈던 게 자기 수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내가 항상 객관적인 견지에서 스스로 어떤 사안을 바라봤을 때 왜곡되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과연 편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편향적이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하면 나는 대응을 하거나 나를 바꾸거나 실제로 바꾼 적도 있었고 내 생각을 바꾸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편향적이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지금 처음 이제 김 기사와 10년 정도 네. 만에 만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지금 딱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을 받던 걸 그냥 얘기한 거고 그건 이제 차차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얘기가 계속 된다면은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생각했던 네네. 거는 김 기사가 얘기했던 거를 저도 많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가 무언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 되게 정치적인 영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반면에 한편으로 저는 되게 많이 울었어요. 이 영화 시작부터 흥남철수 그 장면부터 저는 계속 울었거든요. 이 영화가 되게 심파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그렇죠.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은 이 전통적인 플롯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영화는 현대사를 다루고 있어요. 현대사. 근데 말했듯이 취사 선택된 현대사죠. 그 선택된 그 현대사를 그리는 과정에서도 이제 김 기사 말대로 재조합 과정이 있었고. 아주 그런 장면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현대사라는 것은 사건들이 있다는 거고 그건 플롯 중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반드시 다뤄져야만 해. 근데 그렇게 이 이야기들이 중요시되고 이 이야기들을 통과해 나가는 캐릭터의 얘기인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캐릭터가 얇아질 수가 있죠. 이 사건들이 중심이 되니까 예를 들면은 다이하드나 007에서의 뭐 다이하드 주인공 브루스 윌리스나 네, 존 맥클레인? 네, 존 맥클레인이나 007이
그렇게 사건을 변화하면서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거지 이 인물 자체가 뭔가 변화가 있다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캐릭터 자체가 얇아질 위험이 있는데 그럴 확률이 되게 높은데 이 영화의 기획의도 중요한 기획의도 또 하나는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 그리고 이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는 이제 김 기사가 얘기했듯이 어떤 하나의 시각이 담겨 있어요. 이 고생해온 세대. 이 인물한테 감정을 이입하게끔 사람들이 이입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영화 자체가 그런 기획 의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기획 의도를 전제하면. 그런 네, 기획 그렇죠. 의도에서 나왔다는 기획 거고. 영화라면서.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파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런 감정이 과잉되는 장면들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한편으로는 이 영화에서 가장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장면은 그 독일에서 탄광이 무너졌을 때 네. 장면이에요. 무너지고 나서 독일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게 말리죠. 들어가지 못하게 말리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네. 들어가면 안 되지, 당연히. 이게 지금 언제 더 무너질 수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그렇죠. 더 많이 무너질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김윤진이 제가 생각지도 못한 멘트를 해요. 죽어도 내 앞에서 죽어. 이게 무슨 말인가? 죽어도 내 앞에서 죽는다는 건 어떤 얘기지? 그러니까 못 만든 영화야.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못 만든 영화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게 어떤 징후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걸 보면서 이게 어디를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지가 않다? 그 대사는 명확하죠. 그 대사는 이런 정확하게 생각을 심파적으로 부부의 멜로로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그 대사가 나온 거고. 어떻게 정확하다는 거죠? 내 앞에서 죽어도 내 앞에서 죽어라는 그 말이 그러니까 뭘 죽으라는 겨냥- 대상이 네. 덕수잖아요. 그렇죠. 덕수와 이 영자가 잘 될 거라고 관객들은 생각하고 있고 이미 잘 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니지. 왜냐하면 오프닝에 사귀었다 그게 결혼했잖아요. 덕수와 영자 둘의 어떤 멜로적인 감성에서 나온 대사라고 생각들진 않아요. 난 멜로적인 감성에서 정확하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얘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왜냐면 달려왔잖아요. 아니지. 근데 간호 죽어도 내 앞에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김윤진은 여자로서의 김윤진이 아니라 독일에 일을 가 있는 그래, 한국인으로서. 노동자로서의 대사란 말이야. 그것도 있고 일단 둘 다 중첩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대사는 오히려 심파나 그 멜로 쪽에 더 치중된 대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씬 전체를 아까 말했듯이 베트남에서의 작은 음란출수를 만들기 위한 두 번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김윤진이 또 독일인한테 호소를 해요. 처음에 흥남부두에서 배도 미군이죠. 배 타고 있는 군인들도 다 미군이죠. 미군한테 호소하는 한국 통역사 때문에 겨우겨우 미군한테 허락을 받아서 우리가 미군의 전적인 도움으로 구해졌다면 이게 거치는 두 번째 중간 단계인 독일에서는 독일인들이 관리자지만 우리나라 애들이 구해요. 그리고 독일 애들한테 우리가 처음에 엄청나게 김윤진이 호소를 해요. 그래서 무너져 내리면서 개새끼라고 한 다음에 애들 데리고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구해지는 거는 여기도 역시 우리가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까 알레고리적으로 봤을 때 그 독일에 있을 때 한국의 발전 속도가 옛날 흥남 때보다 훨씬 발전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입는다고? 우리의 입장으로 구할 수는 없지만 힘겹지만 결국 구해올 정도는 된다. 그리고 이게 연결돼서 세 번째 흥남씬에서는 우리가 이제 아예 주체로서 나타나는 모습이 두 번의 복선과 한 번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측면에서 분명히 청 작가가 말했던 것처럼 한국인으로서로 보여지는 씬 전체였지만 그 와중에 대사들이 중간중간 멜로적, 심파적인 게 섞인다고 생각을 해요. 강조하기 위해. 그래서 대사가 일관되지가 않고 약간 감정적인 게 가서 그게 약간 뜬다고도 읽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거는 멜로적인 대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멜로지 그거는. 그리고 죽어도 내 앞에서 죽어라는 그 말이. 그거는 멜로였고 어쨌든 그게 와닿지 않은 거는 확실히 영화를 못 만든 거예요. 네. 왜냐면은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만든 것도 그거야. 그냥 왜냐면은 나중에 그 한국 같이 그 광부들이 막 그냥 낫이랑 막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 낫이라고 부르냐? 곡괭이 자식아. 그런 걸 들고 들어가는데 야, 낫 들고 탄광을 그런 거 들어가는데 그 장면을 이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막 그 김윤진 씨는 이제 막 그러니까 남녀간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잘 돼가고 있는 남녀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가서 거기까지 뛰어가서 막 호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남자 대 여자로서 김윤진 씨는 대사를 친 것 같고 저도 같이 봅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가 이제 그런 걸 보니까 이제 나중에 광부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걸 앞에서 보잖아요. 김윤진 씨가 막 그런 걸 보고 광부들도 계속 막히다가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때부터 이미 그 씬 자체를 남녀의 감정은 떠나서 이미
이 김윤진이 여기서 이 대사를 할 때 그 울먹거림과 뭔가 그 분함과 서름에 대한 그런 뉘앙스들은 이미 한국인 노동자, 독일에 있는 한국인 노동자로서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대사가.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김 기사나 박 기사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제일 뜨아했던 거는, 그러니까 그런 노동자가 그런 대사를 한다는 게 저는 제일 뜨아했던 거예요. 왜 여기서 죽어도 내 앞에서 죽어라는 이 말이 여기서 왜 나오지? 그러니까 노동자일 뿐 아니냐, 여자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 영화는 그걸 더 강조하고 싶으니까. 그 중간중간에 인서트들도 전부 다 이제 그런 노동자들의 눈빛.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그런 장면이라면 되게 이상한 기괴한 장면이라는 거지. 남녀의 감정선과 아니야. 그건 내가 볼 때 전 작가가 해석할 때 남녀의 감정선을 축소 해석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충분히 남녀의 멜로 코드로 볼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았는데 그거를 지금 잘 안 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거의 반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볼 수 있는 거랑 남녀로 볼 수 있는 게 계속 왔다 갔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기괴한 장면이라는 거야. 그 자체가? 그 감정이 여자로서의 감정과 노동자로서의 감정이 한신해서 같이, 근데 그게 이어져 있다는 거지. 그죠. 그게 기괴하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싶어 했죠. 그게 뭐랄까 되게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결합되다 보니까 나중에 광부들이 들고 일어난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듣다가 광부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말도 안 되게 그 탄광 가서 살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참 나는 신파도 되게 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영화 보면서 잘 울고 드라마 보면서 잘 울어요. 장보리 보면서도 막 울고 그랬거든요. 막판에 한 3회를 보고. 네, 근데 솔직히 나 이 영화를 보면서 슬프다고 느꼈던 장면이 저는 없었어요. 이상가족 때 안 슬펐어요? 난 별로였어요. 난 그게 되게 그랬어요. 고비사막 같은 남자라니까. 네. 아니 내가 와이프한테 얘기하면 알 텐데 눈물 되게 많아요. 드라마 보면서도 울어요. 막 울고, 그다음에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서도 울고, 영화 보면서도 울고. 근데 저는 그게 센가치로 해서 그 나중에 헤어지는 장면 있잖아요. 남자애랑. 그 장면보다도 덜 슬펐어요. 나는 이게 되게 슬펐는데. 그럼 저는 심파적으로도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심파적으로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근데 저는 한번 생각하는 거는, 우리의 눈물이라는 건 우리한테 그런 부채의식이 실제로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있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잘 말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외려. 그렇죠. 저는 김 기사를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것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부채의식을 강조한 영화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이 영화는 아까 말했듯이 부채의식 자체만이 아니라 왜곡의 지점을 집은 거고요. 그런데 저는 명량도 똑같은 장면이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명량 마지막 장면 보면 우리 후손들이 겪지 않아서 다행이야. 우리가 막 그거 나와요. 갑판신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 명량 안 봤나? 봤는데 기억 안 나. 그게 되게 엔딩에서 쫙 훑으면서 롱테이크로 찍어요, 거기를. 한 명 한 명 선원들이 얘기를 하면서 노전 애들이 엔딩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다는 거 알아줄까? 이러면서 그거 한 대샷씩 다 쳐요. 그러면서 막 찡한 걸 주려고 하는데, 그 장면도 오히려 별로였지만, 이런 식으로 부채의식을 강화하는 영화들이 있고, 특히나 이게 현대사의 부채의식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고 우리랑 별개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있고, 있어야 마땅하고, 우리가 그래서 공경해야 마땅하는 부분이지만, 아까 말했듯이 뭐 그런 지점에서 친 거죠. 어찌됐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파나 웃음이나 감동이나 다 없었다. 저한테는 안 왔어요. 저한테도 안 왔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국제시장 이게 지금 흥행을 하는 거는, 물론 뭐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제가 느끼지 못했던 이 세 가지를 느꼈기 때문에 지금 1000만 관객 가까이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 많은 분들이 또 보는 거고요. 뭐 이거 1000만 관객이라는 게 요즘에는 뭐 스코어가 하도 높아지면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높은 스코어잖아요, 사실은.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어쨌든 그렇게 많은 관객들이 보는 영화이기 때문에, 뭐 좋다 나쁘다라는 영화를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 영화는 그 세 가지를 다 놓친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안 울었다는 얘기죠, 심파 때. 이산가족 때 안 슬펐어요? 이산가족 상봉 때 동생이 야마 유어 시스터 막 이거 할 때 안 울었어. 나는 그런 장면을 여기 예전부터 놀러 온 거 아니다 안 울었어요? 나는 예전부터 그런 장르의 뭐 드라마나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사실 이산가족 이런 거.
그런 거에서 다 봤던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크게 막 그게 와닿지 않았고 네. 이게 제가 겪은 그게 또 아니기 때문에 그게 또 확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도 그냥 그랬고 사실 처음 장면 그 피난 갈 때 장면에서 우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흥남철수 씨요? 네.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도 크게 막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를 저한테는 다 주지 못했던 영화가 이번 국제시장 영화가 아니었나 싶어요. 세 가지가 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동, 울음, 웃음 세 가지요. 감동이 울음이랑 달라요? 감동이랑 울음이랑 같아야 되나요? 아니요. 그럴 즐거운 감동일 수도 있잖아요. 그 감동이 꼭 우는 감동인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저한테 다 못 줬던 작품이 이번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요즘에 자주 나오는 세대론 같은 거에 불편함이 있어요. 특히 제가 가장 불편해하는 건 젊은 세대가 어른들을 적으로 돌릴까 두려워요. 요즘에 20대, 30대 살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20, 30대가 살기 힘드니까 흔히 이런 사회를 만들어 놓은 어른들, 또 88만원 세대 같은 책 같은 게 막 유행을 또 지난 세대 하면서 많이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살펴보면 과연 세대론이 진짜 문제의 핵심을 살피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대보다 계급 갈등이 훨씬 크고 계층 간의 갈등이 훨씬 큰데 어떤 사람들은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경향이 전 있는 것 같아요. 근거가 좀 박약하게도. 마치 외국인과 다문화 사이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세대 사이의 갈등이 존재하는 것 같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이 영화를 보고 오히려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젊은 계층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도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실제로 흥남에서 철수하신 그 배에 타셨던 분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하면은 이 영화가 개봉한다는 것도 그 인터뷰를 하셨대요. 그걸 실제 상황을 설명해 줘야 되니까. 근데 그 영화가 이 영화인지 모르고 보면서 알았는데 흥남철수가 나온지 몰랐으니까. 보면서 만약에 어떤 세대의 향수를 일으키고 우리 세대를 더 존중받게 하는 영화를 표현을 하고자 한다면 이런 방식은 정답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다른 세대를 설득하고 다른 세대한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얼마나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지 그런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이 제가 이 영화를 재미있게 보지 못한 가장 큰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 영화가 이제까지 한국의 블록버스터들이 해왔던 그런 악습을 답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영화에서 모든 걸 다 해야 한다는 웃겨주고 울려주고 재미있게 해주고 파격적인 거 못 봤던 거 보여주고 빵빵 터지고 총 쏘고 노래하고 막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을 아까 말했잖아 덕지덕지 다 붙여놓은 것 같다고. 한 영화에 막 구겨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코드들을 구겨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택과 집중을 못했고 그래서 영화적으로 재미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물론 펑펑 운 제 입장에서는 할 말이 아닙니다만 산만했어 좀. 네, 좀 산만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자세히 보다 보면 그 광산에서 터질 때 있잖아요. 탁탁탁탁 이 관 터져 나오고 저 멀리서 그 석탄들이 밀려올 때 그 장면을 어디서 많이 봤던 영화라고 느끼기 쉬워요. 많이 봤죠. 그리고 처음에 오프닝에서 국제시장에서 막 도망치잖아요, 둘이서. 시장 추격전 하면 헐리우드시 이집트나 서아시아 쪽의 시장들에서 많이 그런 영화 찍잖아요. 뭐 알라딘 같은 것들. 시장 추격전 씬.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영화에서 너무나 많이 봤던 엑기스를 국제시장식으로 변형시켜서 변형도 안 시켰죠.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 과정이 너무나 영화적으로도 산만하고 재미가 없게 느껴진다. 그런 장면은 뭐 수십 번 봤죠. 뭐 거지왕 김춘삼에서도 뭐 수십 번 나오는 장면인데. 네, 그런 장면들이 너무나 아쉬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제가 못 느꼈다고 생각하는 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를 다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덕지덕지 붙였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그래서 산만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뭐 심파나 뭐 이런 쪽으로 감정을 그걸 못 갖고 왔던 것 같아요. 되게 산만하다 보면 되게 붕 뜨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거든요. 영화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게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해 갖고 그 장면에서 막 울거나 이러지를 못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미시적인 시점에서 거시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흔히 막 역사책 같은 거 보면은 너무 거시적인 것만 다루고 민중사나 아니면 사회사, 문화사가 소외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영화는 그 반대의 관점에서 민중의 이야기를 보면서 거시적인 이야기로 연결시킨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약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좋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 장면에서의 장대한 스케일 이런 건 한국 영화에서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었거든요. 진짜 잘 찍었어. 네, 그리고 영화를 자주 보지 않거나
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호소력이 있는 다양한 장르의 그런 요소들, 덕지덕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선 그런 장면들도 있고, 그래서 또 세련되지 않은 연출도 정직한 연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생각했던 그대로 뱀이 나온다거나 그 실미도에서 허준호가 사탕봉지 떨어뜨리는 장면을 되게 많은 사람들이 뭐 강우석의 한계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 연출을 보고 그 장면에서 막 울고 감동 느꼈다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1000만이 넘죠. 네.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특정 관객한테 호소할 수 있고 영화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연출 자체에서는 저는 힘이 있다고 느끼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확실히 능력 있는 감독입니다. 이게 연타로 1000만 넣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아무리 뭐 대형 배급사를 등에 입어도 이거는 쉽지 않은 건데, 되게 영리하게 잘 한 거죠. 능력이 좋은 거죠. 그런 쪽으로 확실히.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영화 추천 비추천 지친다. 밥 먹자.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갑시다. 저는 뭐 생각을 정리를 전혀 안 하고 왔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비판 여론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은 근데 한편으로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저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많이 없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 자체가 이 세대의 얘기를 하는 컨텐츠가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막사탕보다 한 세대 위거든요. 할아버지죠, 우리 예, 할아버지. 그렇죠. 6.25 시대를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겪어내는 사람의 이야기가 잘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점에서 그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는 분명히 문제가 있겠지만, 김 기사 말대로.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영화 자체로는 저도 좀 그래서 추천이야 비추천이야 보말이에요. 보말이에요. 보말. 네. 네. 박 기사는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입장에서는 물론 이게 재밌는 영화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지만, 이게 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그 못 느꼈던 그 뭐 세 가지를 뭐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 충분히 뭐 많이 넣었다고 지금 뭐 얘기하다 보니까 네. 나오는데, 나는 그런 걸 없어요. 보면은 네, 보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느끼는 게 관점이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영화 비춥니다. 대하 심파 드라마였다는 그 점에서 볼거리도 많았고 눈물도 빼줬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재미있었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영화적으로 색다르고 신선하고 좀 흥미로웠냐 하면은 그런 기법이나 뭐 여러 가지 형식적인 측면도 부족함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야기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정말 편향적이고 불온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비추를 드리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개봉 영화 시간입니다. 다음 주 개봉 영화 시간입니다. 먼저 이제 14일, 15일 뭐 그때 개봉하는 영화들인데, 14일 날 이것도 좀 화제작이죠. 그 허삼관, 하정우 씨가 감독을 한 작품이고, 네, 이제 이게 하지원 씨 나오고요. 허삼관 매월기라는 소설을 바탕으로 나온 작품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허삼관이잖아요. 허씨잖아요. 허씨기를 왜 하씨들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정우랑 하지원 씨가 왜 허씨를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허씨가 피판 얘기를 왜 하씨들이 하는지 좀 그렇습니다. 재치입니다, 재치. 예. 아, 니네 너무 싫잖아. 아니, 개그를. 네. 개그는 타이밍이에요. 네. 근데 이거 되게, 제가 자세가 그냥 없네. 제가 웬만한 개그는 다 캐치를 하거든요. 이 캐치 타이밍이 굉장히 좀 애매하네요. 내가 너무 인텔리한 개그를 했지. 예. 뭐 넘어가겠습니다. 네. 굳이 뭐 대꾸를 하고 싶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은 날 이제 오늘의 연애라는 작품인데, 이거 이것도 광고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광고 많이 하고요. 요즘에 TV에도 계속 많이 나오고 주연 배우들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약간 뭐요? 어떤 제목이? 오늘의 연애인데, 이게 예전에 그 엽기적인 그녀 네. 비슷하게 뭐 스토리를 이렇게 하는 거라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광고를 엄청 많이 때리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문채원 씨 정말 예쁘고요. 저 예뻐요. 평소에 좋아합니다. 근데 박진표 감독을 제가 신뢰하는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감독님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박진표 감독님. 네.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죽어도 좋아. 죽어도 좋아. 그 다음에 너는 내 운명. 그렇죠. 그리고 내 사랑 내 곁에. 전형적인 심파성 멜로 내지는 뭐 약간 비틀린 부분이 있는 영화를 저는 개인적으로 찍어내셨던 감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의 연애라는 작품도 기대하고 싶지 않은데 문채원 씨 나와서 이거 영화를 그냥 생각 없이 보면은 그냥 볼만할 것 같은 영화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네. 예고편 많이 봤는데
그다음에 이제 같은 날 이제 박물관이 살아있다. 비밀의 무덤이 개봉을 합니다. 이거 보셨던 분이 있나요? 네, 없습니다. 없죠? 아, 저도 안 봤는데. 나름 흥행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도 안 봤네요. 네. 이게 약간은 가족 영화로서 굉장히 좀 많이 히트를 치는 그런 작품이죠, 사실은. 네, 저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도 그렇고 벤 스틸러라는 배우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살짝 끌리긴 하는데 로빈 윌리엄스도 나오고요. 유작이 있나요? 네, 유작은 아니고 몇 개 더 있는데 좀 그래도 너무 일정이 빡세니까 못 볼 것 같네요. 네. 그다음에 아메리칸 스나이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무비씬의 영화방에서 돌아가면서 하나씩 추천하기로 했잖아요, 이제부터. 네. 이제 김 기사가 하나 추천해서 같이 보고 박 기사가 하나 추천해서 같이 보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할 텐데 아메리칸 스나이퍼는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작품입니다. 네. 저는 이미 시사회를 보고 왔고요. 다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일로 넘어가는데 15일에는 이제 이별까지 7일. 이거 일본 영화인데 츠마부키 사토시 나오네요. 예, 이게 굉장히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재미있는 영화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제가 보기엔 이거 상영관 잡기 힘들 것 같아요. 츠마부키 사토시는 옛날에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서 그 남자 역할을 했었죠. 네, 그때 좀 연기가 좋았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같은 날에 슈퍼주니어죠. 그 강인 씨 나오고요. 아 진짜? 네, 막 그런 영화 멜로 로맨스 영화 그 고양이 장례식이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아, 영화도 함께 사라지지 않을까. 네, 장례식을 치르겠네요. 이 사람 영화 또 나오네요. 누구요? 아이 킬드 마더? 아이 킬드 마이 마더. 자비의 논란. 영화를 뭐 밥 먹듯이 찍네. 너 지금 녹음을 하는 거냐 뭐 하는 거야? 아, 영화를 밥 먹듯이 찍네요. 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여기까지가 뭐 많이 화제되는 영화들이고 네. 다음 주에는 아까 김 기사가 얘기했듯이 그 아메리칸 스나이퍼 저희가 그거를 보고 뭐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되겠네요. 네, 그냥 당장 다음 방송은 내일을 위한 시간이 될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15일까지는 용량 제한이 없어서 2개를 이미 녹음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을 위한 시간이 나가고 그 다음에 아메리칸 스나이퍼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고하지 마. 예고하면은 되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그리고 저희 다음 주 개봉 영화 시간은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개봉 네. 영화를 예고를 하는 게 오히려 기대감을 좀 줄일 수 있고 그쵸. 어차피 저희가 예고한다고 해서 보시는 거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없애고요. 절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박스 오피스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원래는 박스 오피스를 한 개 한 개 읽으면서 그 영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이게 박스 오피스가 겹쳐요. 이번 주랑 다음 주랑 겹치다 보니까 같은 영화를 계속해서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순위만 대략적으로 좀 살펴드리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무비씬의 영화방이었고요. 천 작가 처음 나오셨는데 소감이 어떤가요? 제가 너무 편하게 방송해서 김 기사가 좀 언짢았던 것 같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에 만약에 혹시 또 초대받을 일이 있으면 준비를 좀 해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천 작가는 다음 방송부터는 천 작가의 눈이라는 특별한 코너를 진행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5분이죠. 네, 방해받지 않는 저희가 시간을 갖게 코멘트를 됐고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게. 일단은 5분도 아니고 한 1, 2분만 줘보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한번 천 작가의 눈이라는 시간을 천 작가니까 작가니까 펜으로 할까요? 천 작가의 팬? 우리는 기사 나이트니까 칼, 김 기사의 칼, 뭐 박 기사의 창 이런 거 하고 네, 죄송합니다. 아, 나이트가 그 나이트. 그 나이트잖아. 개그를 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개그죠. 감히 네. 범접할 수 없는 개그. 되게 막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네. 네, 무비씬의 영화방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64방이었고요. 다음 방송 왜 소감 얘기하려는데 그만 그렇도록 이게 하는데 제가 느낀 건 또 하나는 게스트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 그래. 이런 그래요? 생각이 그래. 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너무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둘 다 좀 할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게 들어줄 줄 아는 게 좋은 진행이다.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 천 작가의 눈 준비 오라니까 준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왔다고 해서 내가 했더니 지금 이것도 들어달래. 천 작가의 눈 합시다 그러면. 아니. 왜?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왜?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다음 방송에서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